퇴직 후 뭘 해서 생활비를 벌까 고민인 분들 많으실 겁니다. 일하는 중장년층이 정말 빠르게 늘고 있죠. 그럼 이웃나라 일본은 어떨까요? 요즘 아주 참신한 방법으로 생활비를 버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일본 이바라키 그리스도교 대학의 신미화 교수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저는 1986년에 일본으로 유학 가서 현재 일본 이바라키 그리스도교 대학에서 경영학을 가르치고 있는 신미화라고 합니다. 교수님, 그럼 요즘 일본 퇴직자들에게 인기를 끌고 있는 직업, 일자리는 어떤 것들이 있다고요? 리조트 바이트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이 용어는 리조트와 아르바이트 합성어로 리조트나 관광지에 가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스키장이나 온천 같은 곳에서 일하게 되면 숙식이 제공되고 또 수도비나 광열비 이런 게 전혀 들지가 않습니다. 근데 손님에게 식사를 서빙하거나 아니면 청소를 하면 보통 그 1시간에 1,000엔에서 1,500엔 정도의 보수를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른 지방에서 몇 달간 일을 하면서 돈도 벌고 나중에는 그 지역 여행도 하는 되게 일석이조인 셈이네요. 네네. 일본에서 이 굉장히 인기 있는 그런 서비스인데 요즘 주위에서도 그 리조트 바이트를 줄임말로 리조바라고 하는데 정년퇴직하면 리조바 할 거야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시니어들이 특히 여행을 좋아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행을 하려면 특히 일본 같은 경우에는 한국보다 교통비, 숙박비가 굉장히 비싸거든요. 그런데 본인이 그 아르바이트 하면서 교통비도 지불이 되고 또 숙박비도 다 무료고 식사도 무료고 그렇게 되니까 본인이 관광 가고 싶은 곳에 선택하면 되는 거죠. 기간은 짧으면 얼마고 길면 어느 정도 기간으로 이렇게 보통 이제 한 달 계약을 해서 연장을. 3개월 연장하겠다 아니면 진짜로 여기가 마음에 든다 이런 분들은 6개월이든지 1년 계속 있을 수도 있는 거고 특히 제 주위에도 보니까 독신 여성들이 특히 시니어가 된 분들이 리조트 바이트 하러 많이 가는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6시간 근무를 하기 때문에 시니어들도 그렇게 힘이 들지는 않아요. 그래서 오후에는 그럼 뭐 하느냐? 가까운 곳에 관광도 하기도 하지만 저녁이 되면 리조트 바이트를 참여한 사람들끼리 모여서 같이 술도 같이 하고 저녁도 같이 먹고 또 정보도 교환하고 어느 리조바가 좋다 이렇게 해서 정보도 서로 교환하고. 아니 우리나라도 제주도에 가면 젊은 층들이 게스트하우스에 이렇게 머물면서 같이 저녁에 만나서 얘기도 하고 친해지고 하는 거랑 약간 비슷하네요. 네, 약간 비슷합니다. 예. 일자리 공고는 어떻게 찾나요? 리조바라고 하는 그 앱도 있지만 시니어, 리조트 바이트 이렇게 해서 구글에서 치면 엄청 많은 그 정보가 나옵니다. 그런 데서 일자리를 구하고 있는 업체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가고 싶은데 마음대로 고를 수 있습니다. 실제 사례 좀 소개해 주세요. 네, 예를 들면은 도치기현이라는 곳이 있는데 여기에 그 이토엔 호텔즈라는 온천 여관에서는 60대 이상이 응모 가능하고 또 주방 설거지 리조트 바이트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근데 보통 그 시간당 1,010엔에서 1,400엔 이렇게 지불을 하는데 교통비도 또 별도로 지불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미에현 호텔의 근무 시간은 보통 9시에서 3시까지, 오후 3시까지인데 여기서는 업무 내용이 객실 청소인데 급여는 1개월 동안 약 14만 엔, 그러면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140만 원이죠. 그게 실수령액이라고 해요. 이게 보니까 전국 곳곳에 온천이 많이 분포돼 있는 그런 일본의 특성 덕분에 가능한 게 아닐까 싶기도 한데. 네, 맞습니다. 일본에 많죠. 정말 온천이 많죠. 현재 여관하고 호텔 영업시설 이런 거 리조트 다 포함하니까 5만 321개소에 달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편이고. 근데 이런 일본 리조트나 온천에서는 젊은 사람을 뽑고 싶어 할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오히려 중장년층, 연세 있으신 분들도 환영한다라는 거잖아요. 그런 이유가 있을까요? 제일 큰 문제는 일본의 지금 저출산 고령화 문제로 일손이 굉장히 부족해요. 그러니까 젊은이들은 굳이 이런 데로 안 온다는 거네요. 네. 그러니까 한 학생이 벌써 내정을 4군데, 5군데 받을 정도로 선택해서 들어가요. 그러니까 보통 3학년 말 정도에 벌써 내정을 다 받습니다. 그 정도로 지금 일손이 부족하거든요. 지방은 더더욱 일손이 부족하죠. 최근에 도쿄 상공회의소 에서 조사한 걸 보니까 전체 기업의 63%가 일손이 부족하다고 해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기대되는 인력이 누구냐 하면 바로 정년 후의 시니어 인재들이죠. 조사에 참여한 2,300여 개 그 기업 중에서 4곳 중에 한 곳은 이미 시니어를 다 채용했다고 그렇게 결과가 나왔거든요. 그만큼 지금 일손이 부족한 곳이 많아요. 일본 퇴직자분들은 일하고자 하는 마음만 있으면 사실 일자리는 꽤 있다고 봐야겠네요. 네,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다양합니다. 일자리가. 그런 데 있어서 젊은이들과 뭐 경쟁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도 아닌 거네요. 왜냐하면 젊은이들은 그런 리조트 바이트 이런 데 가기보다는 회사 서로 오라고 하니까 정사원으로 오히려 근무하는 것이 나중에 연금도 받고 복지 혜택도 나오게 되는 거죠. 특별하게 뭐 조건 이런 게 까다롭지 않은 곳들도 있다고 하니까 예. 이런 뭐 전업 주부분들도 굉장히 솔깃하겠는데요. 네, 맞습니다. 네. 최근 그 세번이라는 잡지에 아주 흥미로운 그 기사가 있었는데 리조트 바이트에 참가하게 된 그 60대 여성이 자기가 그 어떤 이유로 참가했고 어떻게 느끼는가 하는 거에 대해서 상세하게 적어놓은 네. 건데 원래 이제 남편이 조금 무뚝뚝하고 좀 가부장적이래요. 근데 이제 아이들 다 독립하고 난 뒤에 자기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좀 아쉬움이 남았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는 오로지 나를 위해서 한번 자유롭게 살고 싶다. 집에서 나와서 자립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한 거죠. 근데 막상 그렇게 하려니까 모든 게 뭐 두렵기도 하고 또 돈도 얼마 들겠는가 걱정도 되고 하잖아요. 그래서 찾아보니까 리조바가 있다. 거기는 뭐 숙식도 제공되고 또 일하면 월급도 주겠다. 근데 온천도 또 무료로 즐길 수 있다. 직원이니까. 예, 네. 이렇게 해서 바로 지원했다고 해요. 근데 막상 가보니까 너무 그 기숙사도 마음에 들고 주위 환경도 마음에 들고 계약을 원래 한 달 했는데 계속 연장하고 싶더래요. 오, 네. 그래서 이제 몇 달 동안 계속 연장하고 네, 집을 그렇게 비웠다가 해서 이제 집을 비웠다가 모처럼 만에 남편하고 만나니까 뭐 싫었던 감정도 반가웠나 조금 봐요. 이제 사라지고 그래서 남편과의 관계도 개선되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분이 또 조금 있다가 또 가게 되는 거죠. 리조바를. 마음껏 관광도 하고. 하긴 지역도 정해서 갈 수가 네. 있으니까. 그러니까 자유를 만끽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저희 시청자분들께 마무리 말씀 부탁드립니다. 시니어 아르바이트 근로자들 특징 중에 하나는 굉장히 성실합니다. 오히려 젊은 사람들 채용하는 것보다 시니어들 채용하면 굉장히 성실하게 일해주니까 청소도 너무 깨끗하게 해주고 오히려 그렇게 근무하고 나면 호텔 측에서 장기 근무해주지 않겠는가 그런 제안도 하겠네요. 하고 또 정사원으로 입사하라는 그런 권유를 받는 경우가 많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저는 아마 이 시니어 그들이 앞으로 시니어들한테 리조트 바이트가 훨씬 더 많이 유행하고 또 시니어들한테는 굉장히 좋은 일자리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말씀해주신 신미아 교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일본에선 황혼이혼의 증가와 물가 상승에 따른 미래에 대한 불안이 겹치면서 중년 맞선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요즘 인기를 끄는 맞선법은 바로 버스 투어라고 하는데요. 일본 이바라키 그리스도교 대학의 신미화 교수님을 모시고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요즘 일본 중년, 장년층에게 인기를 끌고 있다는 이 버스 투어 맞선이라는 게 도대체 어떤 건가요? 이게 여행사에서 주관하는 경우가 많은데 하루 동안 버스 투어를 진행하는 방식입니다. 아침에 보통 정해진 시간 보통 9시 정도에 다 모여가지고 버스를 타면 처음에는 지정된 좌석에 앉아서 남녀가 프로필을 교환하고 바로 옆에 있는 분하고 한 10분 동안 이야기를 계속 나눕니다. 좌석을 바꿔가면서 한 15분에서 20분 정도 그렇게 대화를 계속 이어나가는 형식이거든요. 이게 보통 버스 하나의 대형 버스 40명 타게 되면 여자분 20명, 남자분 20명 해서 각 한 사람 한 사람하고 대화하지 않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이렇게 다 돌아가면서 대화를 나눕니다. 버스 이동 중에 계속 이렇게 자리를 바꿔 앉는 거군요. 그렇죠. 시니어들이니까 점심 식사도 굉장히 고급으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관광지에 도착하면 아까 이제 프로필 교환할 때 얘기해보고 괜찮은 사람 있다 싶으면 그분한테 가서 네. 이제 더 많은 얘기를 주고 받는 거죠. 산책하면서 또 서로 사진도 찍어주면서 자유롭게 대화를 나누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관광이 다 끝나고 나면 돌아오는 버스에서 이제 진행자가 각자 마음에 드는 분
번호를 적으라고 그렇게 하면 모든 분들이 이제 번호를 적습니다. 그래서 같은 번호가 나오는 사람이 있으면 그분들이 커플이 성립되는 그런 방식입니다. 그 이런 버스 투어 맞선에는 어떤 분들이 주로 참여를 하세요? 대체로 연령이 많은 분들이 참여하세요. 참여자의 평균 연령이 62세라고 합니다. 거의 다 이제 60세 이상 되고 하면 파트너를 잃고 그런 분들이 많으니까 이런 분들이 또 친구하고 같이 그 버스 오기도 하나요? 투어에 참가하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예. 어차피 관광도 하는 거니까. 예, 어차피 관광하니까 하루 즐기자 이렇게 해서 친구하고 같이 맛있는 거 점심도 먹고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참가비 꽤 비쌀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보통 그 일일 참가비의 경우 하루 동안 버스 투어 여행하면서 이렇게 고급 뭐 점심도 먹고 하니까 남자 같은 경우에는 15,000원에서 18,000원, 여성 경우에는 12,000원에서 15,000원, 조금 가격이 더 쌉니다. 근데 또 가격이 저렴한 곳은 하루 그렇게 투어 하는데 만행 정도로 그렇기 때문에 약 우리나라 돈으로 약 9만 원에 참가할 수 있는 곳도 있고 굉장히 그 적은 돈으로 어떻게 보면 파트너를 찾을 수 있는 그런 게 되니까 굉장히 지금 많은 사람들이 그걸 이용하고 굉장히 그 호응이 좋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코로나 이전에 비해서 버스 투어 참가자가 3배에서 4배까지 늘었다고 해요. 왜 최근 들어서 갑자기 유독 이렇게 또 늘어난 걸까요? 100세 시대라는 게 굉장히 강조가 되고 있고 일본에 지금 물가는 올라가는데 한국보다는 월급이 안 올라가는 30년 동안 계속 경제 침체가 있다고 보니까 경제적으로도 불안하고 또 실제로 일본에 그 100세 이상 인구가 9만 지금 7천 명 정도 되거든요. 아, 이거 앞으로 혼자서 30년, 뭐 40년 이렇게 외로워서 어떻게 보낼까 하는 그런 걱정하는 분들이 상당히 아마 많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버스 투어 그 참가자들의 그 특징은 꼭 그 법적으로 결혼해야 된다든지 그런 거에 구애되지 않고 시니어들이니까 어떻게 하면 남은 인생을 좀 더 함께 즐길 수 있는 파트너 그런 걸 찾아서 같이 그 남은 인생을 즐겁게 보낼 수 있는가 거기에 주목하고 있다고 합니다. 요즘 정말 평생 독신도 늘어나고 있고 네. 또 부부가 함께 살다가 또 한 배우자가 떠나고 나면 혼자 사는 기간이 또 꽤 길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또 그런 동반자를 찾으려는 분들이 많아지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요즘 이런 디지털 시대의 변화에 맞춰서 또 새로운 또 AI 맞선도 요즘 시니어들한테 인기라고 하던데 그거는 뭔가요? 예, 크게 3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대면해서 그 파티를 개최하는 그런 이벤트가 있고 또 하나는 온라인으로 개최하는 이벤트가 있고 마지막으로는 파티가 아니고 뭐 야경을 본다든지 공원을 산책하는 이벤트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포스트를 보시면 그 50세 이상이거나 50세 이상의 사람을 이상형으로 생각하는 이들을 위한 그 산책 이벤트, 특히 야경 이벤트를 야경을 보면서 서로 이제 AI가 짝을 지어주는 사람끼리 데이트하는 그 이벤트 그런 게 있었어요. 어떤 방식으로 AI가 그걸 찾아주는 거예요? 네, 제가 실제로 참가를 해보니까 참가자한테 이제 가치관하고 라이프 스타일에 대해서 질문을 하는데 QR코드로 질문을 해요. 네. 근데 AI의 질문이 이렇게 됩니다. 예를 들면은 휴일은 어떻게 보내시나요? 이렇게 AI가 질문을 하면 이제 거기에 이제 각자가 답을 하는데 어떤 여성 A라는 분이 나는 휴일이 되면 하루 종일 집에서 키우는 고양이하고 놀아주는 게 너무 좋다. 남성 B는 나는 동물원에 가서 먹이를 주거나 동물원 관찰하는 게 참 좋더라. 이렇게 하면 이 두 사람의 친밀도는 AI가 판정을 해줍니다. 90%라고. 네. 그리고 파트너와 함께 정년퇴직을 했습니다. 최소한의 생활비는 남았는데 남은 인생을 어떻게 보내실 겁니까? 이렇게 질문을 해요. 그러면 어떤 B라는 분은 나는 이제 둘이서 빵집을 한번 시작해보고 싶다. 다시 창업을 해서 그렇게 얘기하면 남성 D는 그냥 집 마당에서 차를 마시면서 평화로운 일상을 보내고 싶다. 그렇게 대답을 해요. 그러면 이 두 사람의 친밀도는 AI가 판단하기에 5%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 두 분은 그 이후에 짝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죠. 그런 방식으로 해서 계속 질문하고 대답하고 해서 이루어져 나가는 방식이더라고요. 각자 답변을 실시간으로 분석하고 난 뒤에 친밀도가 높은 짝을 이제 지어주면
산책하면서 중계 지점까지 15분간의 시간을 줄 테니까 산책을 마음껏 즐기세요. 그러면 그 중계 지점에 오면 진행자가 다시 또 질문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파트너가 바뀌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걸 거의 한 4번, 5번 계속 실시해서 고린 지점에 이제 다다르게 되는데, 이 산책하는 과정까지 서로 마음에 맞는 사람끼리는 자기들끼리 2차로 데이트 신청을 하고 2차로 간다고 해요. 이게 어떻게 사람이 하는 그런 매칭보다 AI 매칭의 성공률이 조금 더 높은가요? 훨씬 높다고 합니다. 2차 모임 참여율이 굉장히 높고 80%가 술을 마시러 간다고 해요. 또 AI 판단에 대부분 사람들이 납득을 한다고 그럽니다. 자기 가치관하고 상대방 가치관하고 비슷하다는 거죠. 그걸 느낀다는 거죠. 이런 프로그램은 참가비가 어떻게 되나요? 이벤트마다 참가비가 다 다른데, 산책 이벤트 같은 경우는 남성이 4,000엔, 여성이 2,000엔. 맞선 파티 같은 경우에는 남성이 5,000엔, 여성이 3,000엔. 이렇게 다릅니다. 이 AI 맞서는 그러면 뭐 언제쯤 생긴 거고 최근에 이렇게 들어서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거라고 봐야 되나요? 생성형 AI를 활용한 시스템은 2024년에 시작되었다고 해요. 이 창업자가 아직 젊으신 분이에요. 40대인데 본인이 이렇게 그 맞선 시장을 쭉 이렇게 살펴보니까 너무 5분 내지 10분 동안 서로 프로필 교환하고 뭐 이렇게 마치 회전 초밥처럼 막 이렇게 돌아가더랍니다. 이런 진행 방식이 본인이 마음에 안 들어서 이렇게 하면 너무 고객을 좀 경시하지 않는가. 원래 고객들은, 특히 시니어분들은 좀 더 상대방 가치관하고 나의 가치관 이렇게 맞추려고 노력한 분들이 많은데, 특히 이제 외모나 뭐 가지고 있는 재산 상황이나 이런 것만 자꾸 중시하다 보니까 결국은 시니어들이 재혼을 하더라도 또 오래 가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본인이 그 맨 처음에 초기 타깃을 40대 이상으로 설정하고 그 이벤트 자체도 디지털화 해야 되겠다. 그렇게 마음 먹고 개발했다고 해요. 그 참가자들의 의견을 들어보면 AI가 매칭해 주니까 재밌을 것 같아서 참가했다. 기존의 이벤트에 큰 기대를 하지 않아서 여기에 참가했다. 그렇게 이유를 들고 있다고 합니다. 그럼 이게 우리나라에 도입되면 흥행할 걸로 보세요? 어떠세요? 시니어 분들도 많이 참가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과거에 그 우리나라의 그 결혼 방식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스펙을 너무 중시해 왔지만, 시니어들은 뭐 이제는 더 이상 스펙 필요 없지 않습니까? 근데 스펙보다는 오히려 자기하고 맞는. 가치관이 맞아야 좋으니까, 그렇다고 보면 이 그 생성형 AI가 오히려 가치관으로만 일치시켜 주니까 아마 우리나라에 들어와도 가능한 서비스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교수님, 저희 시청자분들께 마무리 말씀 네, 부탁드립니다. 예, 일본에서는 그 평균 수명이 증가하면서 이제 100세 시대에 배우자를 잃은 후에 30년, 40년 홀로 어떻게 보내야 하는가, 그런 문제에 대부분들이 공통적인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맞선 서비스가 굉장히 그 활발해지고 있으며, 앞으로 어떻게 보면 버스 투어 맞선이나 아니면 생성형 AI 맞선 이외에도 어떤 새로운 맞선 서비스가 등장할지, 그게 그 굉장히 기대를 모으고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럼 오늘 이렇게 귀한 말씀 주신 신미영 교수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령층을 겨냥한 다양한 사업, 서비스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시니어들을 겨냥한 데이케어 센터, 이른바 노치원이 생겨나는 것처럼요. 일본에서는 과연 어떤 신사업들이 생겨나고 있는 것인지 일본 이바라키 그리스도교 대학의 신미화 교수님 모시고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일본에 그 재미있는 아저씨 대여 서비스라는 게 있는데, 그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들은 20대, 30대 젊은 여성들이에요. 20대 여성이 한 번도 뭐 요리를 제대로 하지 않았던 여성이 이제 저녁에 파티를 하는데 자기는 도대체 어떻게 요리해야 될 줄 몰라요. 그러면 그 아저씨한테 연락을 해서 대여를 해서 그 같이 시장도 다 봐주고 그다음에 요리하는 방법도 다 가르쳐주고 이렇게 해서 뭐 2시간에 뭐 7,000엔 이렇게 해서 그 아저씨를 혹은 할아버지를 대여를 하는 거죠.
어떤 그 아저씨는 같이 이렇게 만나서 카페에 만나서 내가 하는 욕만 2시간 동안 달라고 한답니다. 근데 무슨 욕이냐? 직장 상사에 대한 욕을 계속 하는 거예요. 2시간 듣기만 들어줘도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고 얼마입니까? 그렇게 해서 보통은 이제 한국 돈으로 한 6만 원, 7만 원 주는 거죠. 그렇게 2시간 동안 실컷 욕하고 나면 마지막에 약간 이제 코멘트 해준다거나 이제 어드바이스 해준다거나 이렇게 하면 이제 수입이 생기는 거죠. 이렇게 인생 경험이 많은 분들한테 여러 가지 조언을 듣고 싶은 거죠. 그렇구나. 젊은 여성들이. 그런 재미있는 그 서비스도 있어요. 그런 제한 없이 그냥 무궁무진한 그런 주제로 이렇게 대여를 할 수가 있네요. 그렇죠. 요청을. 네. 또 요것 말고도 요즘 뭐 일본 시니어들을 대상으로 한 뭐 요양원을 방문해서 이렇게 할머니들 헤어나 뭐 네일 네. 이렇게 손톱 정리를 해주는 그런 사업도 좀 인기가 있다고 하던데. 네, 어떻습니까? 그게 지금 일본에서 굉장히 그 인기 있는 사업인데 요양원에 방문해서 할머니들한테 예쁘게 얼굴 화장도 해주고 네일 손톱 관리 아니면 손 마사지 아니면 발 마사지 이렇게 해주는 서비스가 지금 굉장히 일본에 유행을 하고 있거든요. 이 서비스는 그 수료증을 받은 후에 일을 바로 시작할 수 있는데 그 아기들 키우는 엄마들이 가정주부들이 거기 가서 3개월 가정, 6개월 가정, 뭐 12개월 가정 이렇게 해서 굉장히 상세하게 배워서 개인 사업자로서 어떻게 출발하면 좋은가 그런 것까지 철저하게 교육을 하더라고요. 또 끝나면 또 사진도 찍고 이렇게 하는데 그 서비스를 받은 분도 굉장히 행복해하고 또 자녀들도 어머니가 이렇게 예뻐졌으니까 굉장히 그 만족감을 가진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할머니들이 뭐 아무리 나이가 드셔도 여자는 여자니까 또 네. 꾸미면 또 그때 네. 또 기분 전환이 또 되시잖아요. 요양원에서 굉장히 이 서비스에 대해서 좋게 평가를 하고 있어요. 수요가 많다는 거군요. 네, 왜냐하면 이제 소문이 그렇게 나는 거죠. 예쁘게 화장해 준다더라, 뭐 손 마사지도 해준다더라, 막 이렇게 얘기가 되면 다른 할머니들도 그 요양원에 오고 싶어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요양원 측에서도 요구하는 쪽이 굉장히 많다고 해요. 네. 실제로 일본에서는 이렇게 뭐 스타일리시한 그런 시니어들 네. 이런 분들이 또 많이 인플루언서로 활동하시기도 하고 또 뭐 유명해지시기도 하고 그렇지 않나요? 요즘 그 중장년 여성이 그 운영하는 SNS 중에서 유명한 예로 미미즈 라이프라는 게 있는데 64세 유튜버로서 활동하거든요. 근데 60대 혼자 사는 삶을 주제로 해서 자기가 실제로 먹는 음식이라든지 그다음에 옷 뭐 이런 거를 아이디어를 발신하고 있는데 굉장히 인기가 있어요. 나이토 아사미 씨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은 74세 인플루언서인데 정말 패션이 화려해요. 별로 일본에서는 그렇게 화려한 패션을 하고 있는 분이 적은데 이분은 굉장히 화려한 패션, 그다음에 개성 넘치는 그런 포스팅으로 굉장히 인기를 끌고 있는데 저녁에 친구 만나서 술 모임이 있으면 이런 옷을 입고 간다. 미술관에 전시회 보러 갈 때는 뭐 이런 옷을 입고 간다. 이렇게 해가지고 중장년 그런 여성들한테 굉장히 그 긍정적인 영감을 주고 있더라고요. 일본에서는 이렇게 중장년층 시니어들만을 대상으로 하는 신문도 있다고 하던데. 그 신문이 이겁니다. 후쿠오카 할머니들이 그 만드는 월간지 신문, 할머니 신문이라고 여기 이렇게 할머니 신문이라고 쓰여 있는 건데 모두 이렇게 할머니들이 주인공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주인공도 할머니, 네. 만드시는 것도 할머니들. 할머니들. 이 할머니 신문은 주로 어떤 내용들을 다루나요? 네, 할머니하고 그 할아버지들을 위한 이벤트에 가서 취재도 하고 또 할머니 헤어스타일을 하고 패션 이런 게 또 소개되기도 하고 할머니들이 만드는 옛날부터 내려오는 요리 있죠. 그 레시피 또 할머니들이 모여서 일하는 곳 이런 게 취재해서 소개하기도 하고 가장 인기 있는 코너가 바로 그 인생 상담이라고 하던데 네. 주로 어떤 방식으로 이렇게 다뤄지나요? 어떤 40대 그 남자 독자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노후에 돈이 부족할 것 같아서 걱정인데 어떻게 하죠? 이렇게 질문을 했거든요. 거기서 이제 케이코라는 할머니가 이렇게 답변했어요. 세상에 쉽게 돈 벌 수 있는 일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성실하게 일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답니다. 그래서 조금씩 저축해서 그렇게 모아서 둔다면 언젠가는 꼭 그 쓸모가 있을 거라고 그렇게 답변을 하더라고요. 네.
뭔가 인생의 경험자로서 이렇게 네. 해주시는 말씀이니까 좀 네. 와닿는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또 인기 있는 코너는 뭔가요? 그 할머니들이 만드는 그 요리 레시피 코너인데 지난번에는 그 요거트를 이용한 그 요리법이 소개되었더라고요. 네네. 불가리아 요거트 회사로부터 그 광고료도 받았다고. 그러니까 할머니들이 가장 잘 알고 잘 할 수 있는 그 분야들을 이렇게 소재로 많이 다루고 있네요. 그럼 이거는 데일리로 발행되는 신문은 아닐 것 같고, 네, 한 달에 한 한 달에 한 번입니다. 번. 예. 그리고 이게 무료는 아닌 거잖아요. 예, 이게. 1년 정기 구독료가 5,980엔이야.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그 한 5만 원 정도죠. 발행 부수가 어느 정도 돼요? 예, 3,000부 발행을 한다고 해요. 다 이렇게 스마트폰을 보니까 그 일반 가정에서도 신문을 점점 그 구독하는 일본도. 사람이 줄어든다고 하거든요. 그런 가운데 매달 3,000부 발행하니까 이 할머니 신문은 아주 그 대단한 사업이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이게 아까 할머니들이 만든다고 하셨는데 네. 그러면 몇 분이서 이렇게 만드시는 건지도 좀 궁금해요. 어떤 할머니들이 만드시는지도. 그러니까 한 12분이 할머니가 계시고 지금은 젊은 사람들이 한 6분이 참가해서 같이 도와주시는군요. 일을 하고 계신다고 해요. 그 이 12분 할머니들이 보통 그 아르바이트 형태로 일주일에 2번 혹은 3번 혹은 하루에 3시간 혹은 4시간 일하면서 월 한 4만 엔 정도에서 5만 엔 정도 받는다고 해요. 우리나라 돈으로 한 4, 50만 원 받는 거죠. 아까 젊은 사장님이 이 신문 아이디어를 냈다고 하셨는데 네. 이 발행 계기가 좀 궁금합니다. 이분이 계시는 후쿠오카 현 우키야시라는 곳에 살고 계시는데 여기 인구가 약 2만 7천 명 중에서 36%가 65세 이상 고령자라고 해요. 최고령 사회의 대표적인 마을이거든요. 근데 원래 이거 설립하기 전에 이분이 다른 일을 하셨는데 오토바이 사고가 일어났어요. 이분이 한 4년 동안 병원을 입원했다고 해요. 그런데 그 병원에 입원한 할머니들이 귀찮아 죽겠는데 매일 간섭을 한대요. 과자도 갖다 주고 뭐 먹을 거 이렇게 과일도 갖다 주면서 왜 입원해 있느냐 무슨 일이 있느냐. 처음엔 너무 귀찮더래요. 그래서 말도 하기 싫었고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보니까 같이 입원했던 분들이 병이 악화돼가지고 돌아가시고 이분도 돌아가시고 이렇게 하니까 뭔가 내가 봉사할 수 있는 길이 없을까 하고 그래서 이분들을 어떻게 자기가 송영해주는 그런 역할을 봉사로 무료로 네. 봉사 활동을 했다고 차량 해요. 봉사를 했네요. 그러면서 이제 차 안에 같이 탔으니까 이런저런 얘기를 주고받는데 다 하나같이 생활비가 너무 빠듯하다. 그렇게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조금만 더 수입을 가질 수 있게 하는 방법이 없을까. 그래서 굉장히 고민을 하다가 의외로 할머니들이 툭툭 던지는 대화가 거기에는 엄청난 그 노하우도 있고 지혜도 있고 또 인생관도 담겨 있더라고요. 젊은이들이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음 세대에 기록으로 해서 좀 전달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시작했다고 해요. 교수님 마무리 멘트 부탁드립니다. 그 마지막으로 그 책 한 권을 소개시켜드리면 이 책은 그 74세의 여성인데 하루 그 식비와 잡비를 1,000엔으로 정해서 그러니까 지갑에 1,000엔만 넣어 다니죠. 우리나라 돈으로 10,000원도 안 되죠. 9,000원 정도인데 또 사는 거는 한국의 그 LH 임대주택 같은 그런 곳에서 혼자 살고 있는데 네. 한 달에 이렇게 지출 내역 같은 것도 다 여기에 실려 있는데 그 연금하고 아르바이트 수입으로 약 그 월 10만 원 한국 돈으로 한 90만 원, 100만 원 수입으로 충분히 생활이 된다고 해요. 그런 아껴 쓰는 예. 비법 이런 예. 거를 이제 책을 통해서 전수를 해주시는 거군요. 그런데 그 아껴 쓰는데 참으면서 억지로 아껴 쓰는 게 아니고 굉장히 즐기면서 금약을 실천하면서도 나는 이렇게 행복하다. 이런 거를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그 호감을 얻고 또 인기가 있는 거죠. 특히 일본에서는 그 경제적인 자립 이루면서 또 그 개인의 행복을 찾아가는 그런 여정 그런 게 결코 뭐 제한적이나 한정적이지 않고 오히려 그 무한한 가능성을 펼치고 있다라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맞아요. 미래 학자분들 말씀 들어봐도 요즘은 신중년 이렇게 나이 드신 분들이 새로운 뭐 소비 주체로 되게 각광을 받을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이런 그 움직임은 그 단순한 개인의 경험을 넘어서서 오히려 그 사회 전체적으로 그 큰 의미를 주고 있다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죽음은 당하는 것이 아니라 맞이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웰빙 못지않게 웰다잉. 삶을 아름답게 마무리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뜻이겠죠. 이를 위해서 일본에서는 엔딩 서비스가 유행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일본 이바라키 그리스도교 대학의 신미화 교수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보통 일본의 장례식은 어떻게 치러지죠? 일본에서는 주로 이제 그런 농담이 많아요. 기독교 신자는 진짜 적은데도 네. 결혼식 때는 교회에 가서 결혼식을 올리고 나중에 돌아가실 때는 그 절에서 불교식으로 그렇게 네. 장례 행사를 치르고 또 대부분 일본에서는 절에서 납골당을 옛날부터 소유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리고 굉장히 그 다양한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슈가스라고 해서 그 인생 마무리 활동이 매우 유행하고 있어요. 그 엔딩에 관련된 시장 규모는 2조 엔이 훨씬 넘는다고 해요. 그리고 요즘에는 일본에서 이제 가족과 함께 묻혀야 한다는 그런 관습에서 벗어나시려는 분들도 많으시다고 들었어요. 그 하카모토라고 해서 무덤 친구, 저도 이거 굉장히 놀랐어요. 사후에 유골을 같이 합장하는 그 합장묘가 새로운 장례 문화로 떠오르고 있어요. 꼭 그 가족하고 함께 묻힐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정말 모르는 네. 사람들끼리 이제 네. 묻히기도 하나요? 이왕 우리가 그 합장묘로 묻히게 되니까 그러면 사전에 살아있을 때 같이 묻힐 사람끼리 서로 얼굴도 알고 서로 식사도 같이 하면서 뭔가 그 만나고 친목을 다져야 하지 않겠는가 하면서 같이 모이시더라고요. 1년에 한 두세 번 정도 모이는데 이게 제가 보니까 계약금은 1인당 그 10만 원에서 20만 원 굉장히 싸죠. 한 네. 90만 원에서 180만 원 정도인데 전혀 개인이 따로 관리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연간 관리비도 필요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때문에 그 사후 무덤을 돌봐줄 사람을 구하지 않아도 되는 거죠. 뭐 50대 독신 커리어 우먼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전혀 사후에 자기 무덤을 돌봐줄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족에게 부담을 주지 않는다는 그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그 늘어나고 있다라는 그런 인상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런 거 외에도 좀 유쾌하게 장례식을 치르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있다면서요? 어떤 영화 감독이 되게 네. 생전 장례식을 해가지고 네. 화제가 되기도 했었는데 네. 그러니까 지금 일본에서 유행하는 게 세상 떠나기 전에 어떤 친척이나 그동안에 자기가 신세진 친구들한테 감사하다. 정말 그동안 너무 고마웠다. 네. 이렇게 표하는 이별 행사거든요. 죽고 나서는 본인이 일일이 인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네. 이제 유명인이 이제 먼저 시작을 했어요. 그 생전 장례식을 파티 형식으로 네. 그렇게 했는데 유명한 그 영화 감독 기타노 타케시 네. 씨는 2009년에 이거를 하셨거든요. 그 이후로 일반인들도 유행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는 배우 그 이시다 준이치라는 네. 분인데 이분이 2024년 8월에 생전 장례식을 개최를 했는데 관에서 갑자기 벌떡 일어나서 등장해서 사람들을 웃음 짓게 만들었다고 해요. 이분 몇 살이신데 하신 거예요? 이분 70세인데 일반인들도 생전 장례식을 많이 하는데 네. 지금 사진 같은 경우에는 약 그 70명 정도가 초대된 파티 형식의 생전 장례식이거든요. 근데 주인공도 뭐 슬픈 얼굴이 아니고 굉장히 그러네요. 이제 웃고 웃으면서 계시네요. 맞이하시고 또 정말 그 신세진 사람들한테 한 사람 한 사람한테 정말 그동안 고마웠고 내가 신세를 많이 졌다 이렇게 인사를 다 끝내고 실제로는 장례식을 거행하지 않는 그런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이것도 의미가 있어 보이네요. 네. 그리고 그 뭐 관을 예쁘게 꾸며서 좋아했던 걸로 예. 꾸며서 뭐 이렇게 파티를 하기도 한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후지산을 많이 올라갔다는 분은 관에다가 후지산 그 사진을 전부 다 이렇게 만들어서 그러니까 뭐 천에다가 만드는 거죠. 그 천을 덮어서 관 전체가 후지산이 되도록 네. 한다든지 벚꽃을 너무 좋아했던 분은 전체를 벚꽃으로 장식해서 그렇게 장례식을 거행하기도 하고 굉장히 조금 개성적으로 많이 다양하게 이루어지는 것 같았어요. 그러네요. 이 교수님께서도 그 서비스 중에 하나인 버스 투어 네. 직접 참여해 보셨다고
네. 들었어요. 이게 아침 9시에 다 집합을 해서 전부 모르는 사람들이죠. 그렇게 해서 그 버스를 타고 납골당, 수목장, 해양장 그 세 군데를 하루 종일 가서 설명을 듣는 투어였거든요. 마치 봄 소풍 가는 것처럼 단체로 버스를 타고 너무 재밌는 여행이었어요. 주로 어떤 연령대 분들이 가장 많이 참여하셨어요? 50대, 60대가 많았어요. 나는 내 죽음을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에 대한 사전 준비도 있지만 또 부모님 장례도 어떻게 해드릴까 그 일종의 사전에 학습하는 투어였어요. 뭐 사진도 오늘 가지고 나오셨다고 들었는데 한번 보시면서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처음에 수목장에 갔는데 수목장이라고 하면 우리가 흔히 상상하기에 나무 그 한 큰 그룹. 한 그룹 밑에 네. 그 뼈를 묻는 거라고 네. 그렇게 상상을 하고 갔거든요. 그쵸. 그런데 제가 그날 투어에 참가했을 때는 절에서 관리하는 아주 아름다운 꽃밭이 있었고 그 꽃밭 아래에 개인의 번호를 전부 이렇게 적어 놓고 이름 적어 놓은 그 유골함이 묻혀 있었어요. 그런데 또 특징적인 것은 그 꽃밭 위에 큰 그 등나무 그리고 벚꽃나무가 있어서 보면은 그렇게 아름답다고 해요. 계절에 따라 정기적으로 계속 다른 꽃을 심어준다고 해요. 그렇구나. 그래서 1년 내내 꽃이 핀다고 했어요. 1인용 본인이 개별 구역을 원한다고 할 경우에는 조금 요금이 조금 비싸요. 48만엔. 그런데 합장일 경우에는 좀 싸요. 30만엔. 투어에 참가한 여성분들이 굉장히 수목장을 좋아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실제로 제가 그때 참가했을 때도 꽃이 너무 아름답게 피어 있었어요. 네. 만족도가 높으시겠네요. 네. 그리고 다음에는 해양장이라는 것도 좀 네. 신기하거든요. 동경만에 가츠토키 센밭이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서 20인승 배에 승선을 다 했어요. 네. 배를 타고 가면서 그 회사 관계자로부터 해양장에 관한 설명을 들었거든요. 그리고 또 실제 유골은 아니지만 그 흰 분말을 바다에 뿌리는 그런 체험도 다 같이 했는데 제가 그때 놀란 사실은 사실 일본인들은 부끄러움이 많아서 다 눈치 보느라고 한 명도 질문을 안 해요. 그런데 그날 저는 너무 놀랐는 게 그 관계자가 다 설명을 하고 난 뒤에 얼마나 질문이 많은지 거의 뭐 대부분이 한 가지씩 다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렇게 많은 질문이 쏟아져 나온 건 제가 처음 봤어요. 예. 그 정도로 이제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삶을 마무리하고 싶다, 네. 끝내고 싶다 이런 의지가 강하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이 해양장은 사실 일반적인 건 아닌 거죠? 일본에서? 아직 일반장은 아닌데 그 실시 건수가 계속 늘어나더라고요. 네. 2018년에는 전체 해양장이 1049건밖에 안 됐는데 2023년에는 2611건 그러니까 5년에 2.5배 증가했더라고요. 어떤 점에서 납골보다 더 만족도가 높은 거예요? 부모들이 자녀에게 폐를 끼치고 싶지 않다. 아. 그렇게 예를 들면은 납골당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멀리 떨어져서 예를 들면은 뭐 자식이 해외에서 일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만 네. 이제 1년에 한 번 납골당에 뭐 와서 참배를 한다든지 이런 게 필요 없다. 그냥 나는 폐를 끼치고 싶지 않으니까 그냥 바다에 뿌려달라. 이렇게 원하는 부모가 굉장히 많다고 해요. 자녀들에게 그런 부담을 주고 싶지 않은 네, 거군요. 자녀들에게. 그리고 요즘 그 일본에 하카지마이라고 해서 그 자손이 멀리 떨어져 살아서 자주 가볼 수 없는 그런 여러 가지 이렇게 묘가 자꾸 이제 비바람에 맞고 또 황폐해지고 이러니까 업자한테 부탁을 해서 무덤을 정리하는 관리하게. 게 아, 다 정리를 정리해 해요? 버리는 게 굉장히 그 유행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이게 해양장의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뭐냐 하면은 추억의 장소에 나의 유골을 뿌려달라는 거거든요. 가족 여행을 하와이에 뭐 2년에 한 번, 1년에 한 번 갔다. 이런 분들은 나 이제 유골을 하와이에서 그냥 바다에 뿌려줬으면 좋겠다. 그러면 그 이듬해 자손들이 이제 하와이에 가서 여행 겸 그 어머니면 어머니, 아버님은 아버님 뿌려진 그 장소에 가서 한번 뵈러 투어를 하고 그다음에 여행을 하고 다시 일본으로 돌아오는 그런 패턴이라고 그렇게 대표님이 말씀을 하셨거든요. 교수님 이렇게 엔딩 서비스가 점점 다양해지고 있는 배경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배경에는 역시 일본의 저출산, 고령화, 평생 독신인
경우도 많고 자꾸 이제 아기를 안 낳게 돼요. 그렇죠. 세대가 또 내려가게 되면 손자녀들에게 내 묘를 뭐 이렇게 봐달라고 하기도 좀 어렵잖아요. 그걸 굉장히 싫어하죠, 일본인들은. 그래서 신세지기 싫다, 부담 가지게 하기 싫다, 이런 분들이 또 많고, 가족과의 관계가 또 소원해지는 그런 경우도 또 굉장히 많고, 그러다 보니까 개개인이 자신의 마지막 그 준비는 내 자신이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고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런 중장년층을 상대로 한 설문조사 결과도 있군요. 50세에서 79세 남녀 2,000명을 대상으로 웹 앙케이트를 실시를 했는데, 인생 그 마무리 활동 중에서 이미 활동을 끝낸 거는 어떤 거 끝냈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니까 묘지를 준비했다는 분이 27.7%고 가입한 보험 정리 및 재검토를 하시는 분이 23.9%. 그리고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인생 마무리 활동은 뭡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니까 가구 및 집안의 짐 정리 및 처분, 특히 나이 많은 분들, 이거 지금 일본에서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이게 32.3%. 그러니까 자기 그 필요한 짐, 그다음에 마지막에 필요 없는 짐 구분해서 미리미리 다 짐을 정리해서 마지막에는 정말 간소하게 꼭 필요한 것만 남겨두고 돌아가신, 그것까지 자식한테 부담을 주기 싫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예금 구자 및 금융상품 정리, 이게 30%. 그리고 뭐 엔딩 노트 작성 21.6% 이렇게 결과가 나왔더라고요. 정말 이 남에게 패기치지 않으려는 일본인들의 그런 마음을 뭐 정확하게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마무리 말씀 부탁드립니다, 교수님. 일본에는 현재 나의 인생 마무리는 자식이 아니라 내가 한다 라는 그런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삶을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웰 에이징, 잘 늙어가는 것, 그리고 웰 다잉, 잘 마무리하는 것, 이게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말씀해주신 신미아 교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직장인들의 은퇴 준비 시기가 점점 빨라지고 있습니다. 국민연금만으로는 노후를 준비하기에 힘들기 때문이죠. 이웃나라 일본의 연금 생활자들은 어떨까요? 일본 이바라키 그리스도교대 신미아 교수님을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우리나라에서는 그 65세 이상 연금 생활자의 월 평균 수령액이 한 65만 원 정도거든요. 네. 그러니까 최저 생활비와 비교해 보면 턱없이 부족하죠. 네. 그래서 생계형으로 일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네. 일본 연금 생활자들은 어떻습니까? 일본은 68,000엔, 약 그 61만 원이니까 이게 최근 기준이에요. 이것도 네. 물가가 올라가서 올라가는 게 이 정도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대신에 이제 일본 같은 경우에는 조금 그 세대별 수급액이 조금씩 다른데, 예를 들면 남편이 회사원이고 부인이 전업주부인 경우에는 제가 평균 계산을 해보니까 23만 엔 정도, 그러면 약 우리 돈으로 환산했을 때 한 207만 원 정도거든요. 부부를 합쳐서요? 네, 부부 합쳐가지고. 근데 평균 그 연수입이 이 경우에는 526만 엔, 그러니까 약 그 4,740만 원으로, 그것도 한 40년간 근무했을 때 받을 수 있는 연금입니다. 그렇지만 뭐 어느 정도 많이 받는다는 그런 느낌이죠. 그렇죠. 예, 우리나라에 비교했을 때. 그런데 예를 들면 이게 아니고 맞벌이 부부일 경우, 네. 둘 다 일을 직장 한다. 생활했다. 이럴 경우에 물론 그 약간 그 부인이, 아직까지 일본도 약간 그 연수입이 좀 적어요. 그래서 계산해보니까 평균적으로 29만 엔을 받더라고요. 그래서 약 그 한화로 260만 원이니까 어느 정도 뭐 생활은 충분히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예를 들면 또 자영업 부부의 경우, 그럴 경우에는 남편이 국민연금 68,000엔 받고 또 네. 부인이 68,000엔, 이게 합하면 13만 6천엔. 네. 그러니까 약 그 122만 원이니까 이제 생활비가 모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 일을 해야 되는 경우가 발생을 하게 되고, 그래서 실제로 일본에 여행을 가보시면 뭐 90세 돼도 열심히 자영업으로 장어를 막 구워낸다든지 그런 할아버지, 그다음에 우동을 만든다든지 그런 할머니들 많이 볼 수 있는 게 바로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연금이 부족하니까 네. 평생 일을 하시는 분이
많아요. 이게 구조가 조금 한국하고 일본이 조금 다른데 공적 그 연금 체계를 한번 네. 비교해 볼게요. 한국하고 일본하고. 한국은 도입 연도가 1988년이었고 그렇죠. 일본은 굉장히 일찍 도입이 됐어요. 1961년부터. 그리고 도입 그 초기 대상은 한국 같은 경우에는 도시 근로자 10인 이상 사업 근로자였는데 그렇죠. 일본은 이미 1961년부터 전 국민 대상이었고 근데 일본의 그 공적연금제도는 2층 구조로 되어 있거든요. 네. 1층은 국민연금이라고 해서 다른 말로 하면 노령 기초연금인데 이게 자영업 프리랜서도 가입할 수 있는 거고 네. 회사원 공무원도 그다음에 전업주부도 가입할 수 있는 거예요. 2층 구조에는 회사원 공무인 경우에는 그 후생연금이 추가되는 거죠. 일본 그 연금 생활자들의 인식을 알아볼 수 있는 재미난 통계가 있다고요. 60세에서 그 80세 정년 후에 사람들의 일에 대한 실태 이걸 그 조사한 책인데 70세 남성의 거의 반 45.7%가 일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일본 연금 생활자 분들도 연금만으로는 생활하기가 빠듯하니까 일을 많이 한다 이렇게 보면 되나요? 실제로 내각부에서 발표한 그 자료를 보면 65세에서 69세가 383만 명, 그러니까 52%가 일한다고 해요. 그리고 70에서 74세가 303만 명, 34%가 일하고 75세 이상 228만 명이나 일을 해요. 이게 이제 11.4%거든요. 이렇게 일을 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다. 이런 결론입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또 재미있어요. 전체 60%가 일에 대한 만족감을 느끼고 행복감을 느끼고 있다고 그런 결론을 내렸어요. 그런데 이게 한 가지 특징은 이분들이 어쩔 수 없이 생계를 위해서 열심히 은퇴 이후에 일하고 싶지 않은데 일을 해야 된다는 이런 잔혹사가 아니고 조사를 해보니까 대체로 일본 시니어들은 작은 일, 그러니까 일주일에 이틀이나 3일 아니면 한 4일 정도 일을 하는 것을 통해서 오히려 행복을 느끼고 있더라 그렇죠. 라는 연구 결과였거든요. 그리고 또 과거처럼 중책을 맡아서 막 스트레스 쌓이고 그렇죠, 그런 그렇죠. 일이 아니고 나의 건강을 위해서 또 그렇죠. 두뇌 회전을 위해서 일하는 이 자체가 나는 행복하다라고 생각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다는 게 이 연구 결과의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렇죠. 나이가 들어서도 사회적 역할이 있는 게 굉장히 또 중요하잖아요. 네, 굉장히 중요하죠. 그럼 공무원으로 퇴직을 하거나 이러면 그래도 좀 연금을 많이 받을 수가 있나요?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뭐 군인이나 교사 맞벌이로 하다가 퇴직하시면 그래도 좀 풍족하게 연금을 받을 수는 있거든요. 여기에 좀 다른 게 제가 실제로 한국에 있는 제 친구한테 물어봤어요. 대학 교수 정년 퇴직을 했는데 사학연금이라고 일본도 마찬가지 사학연금이라고 그걸 받는데 네. 월 평균 430만 원을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또 다른 지인이 초등학교 41년간 근무한 사람이 있어요. 이분은 얼마 받느냐고 여쭤보니까 한국 경우입니다. 365만 원 받고 있다고 해서 이분은 이제 공무원 연금이죠. 그러면서 이제 이분이 덧붙여 하는 얘기가 자기 친구 중에 부부가 교사인 경우에는 700만 원 이상 받으니까 2달에 한 번씩 해외 여행 간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네. 근데 그 아까도 얘기했듯이 우리나라 그 65세 이상 평균 국민연금 수령액이 65만 원밖에 그렇죠. 안 되잖아요. 소득에 대한 그 불평등, 격차가 너무 좀 심하다라는 느낌을 저도 받았거든요. 일본 같은 경우에 아주 다릅니다. 제가 그 지인이 중학교 교장으로 퇴직을 했는데 이분 실제로 얼마 받느냐고 여쭤보니까 22만에 약 198만 원 받는다고 해요. 그러니까 한국의 초등학교 교사보다 훨씬 못한 거잖아요. 그러네요. 그러면 대학 교수는 어떤가 하고 또 조사를 해봤더니 한국 돈으로 225만 원밖에 안 받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일본 이렇게 차이 나는가 싶어서 제 동료 교수하고 한번 계산을 해봤어요. 네. 제 동료 교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조금 교수 늦게 되었거든요. 한국 돈으로 150만 원도 못 받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대신에 그럼 일본 내부에서만 보면 일반 연금 받으시는 분이랑 그런 특수직역 연금 받으시는 분이랑의 격차도 사실 별로 격차가 없겠네요. 없습니다. 또 우리보다 먼저 이제 전국민 연금 제도를 도입하고 그 이후에 여러 차례 개혁을 거치면서 나온 결과라고 봐야 할까요? 2004년 고이즈미 총리가 일본에서 지금 우리가 연금 개혁하면 100년 안심할 수 있다.
이렇게 캐치프레이즈를 걸고 연금 개혁을 했습니다. 네. 근데 그때 이제 개혁한 내용이 세 가지 중요한 안건이 있었는데 하나는 연금 수급 개시 연령을 기존 60세에서 65세로 상향 조정하고 네네. 이게 저출산 고령화 늦췄군요. 때문이죠. 두 번째는 연금 보험료율 인상을 무려 18.3%. 그러니까 그 개혁 이전에는 13.58%였는데 우리보다 훨씬 더 높죠. 18.3%. 그리고 세 번째는 연금 급여액을 억제하는 방향으로 그 계획이 진행되었거든요. 앞으로 더 심각한 고령화, 저출산 이런 시대가 오니까 그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로서 실시를 했는데 당시로서는 굉장히 그 오랜 회의를 거쳐서 사회적인 그 합의를 이끌어냈기 때문에 이게 성공할 수 있었던 거죠. 그렇군요. 네. 그럼 교수님 마무리 말씀 부탁드립니다.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는 국가 중에 하나로 연금 재정에 대한 부담도 굉장히 급증하고 있죠. 그래서 국민연금의 그 재정적인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는 저는 그 연금제도 개혁이 반드시 성공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또 한 가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빈부격차 이상으로 좀 연금 격차를 줄였으면 하는 그런 게 저희의 바람입니다. 아무래도 연금 격차를 좀 줄여가지고 저소득의 고령자들한테 그 혜택이 좀 더 많이 가도록 그런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는 게 급선무라고 봅니다. 그래서 연금 수령액이 너무 부족해서 이게 막 살기 힘들다 이럴 경우에는 아까 제 연금도 말씀을 드렸지만 뭐 어쩔 수 없이 열심히 스스로 자립해서 일을 찾아서 평생 현역으로 일을 해야 될지도 모른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맞아요. 최고의 노후 대비 수단은 평생 현역이라고도 네. 말하잖아요. 네. 오늘 그럼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신미아 교수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나이가 들면 몸도 아프기 시작하고 경제활동도 예전만 못하다 보니 위축되기 쉬울 거라고 생각들 많이 하시는데요. 이와 정반대의 색다른 연구가 있다고 합니다. 왜 그런지, 행복한 노인의 조건은 무엇인지 일본 이바라키 그리스도교 대학의 신미아 교수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교수님, 이 연구 주제 이름이 노화의 역설이던데 내용이 네. 어떤 거죠? 네, 사람들이 나이가 들면 점점 조금 불행해질 것이다 라는 그런 일반적인 추측과는 달리 실제로는 행복 지수가 높아진다는 그런 현상을 설명하는 이론이 있더라고요. 의외긴 하네요. 네, 이게 2021년에 발표된 브란치 플라워라는 교수가 발표한 내용인데 145개 나라에서 그 행복하고 연령 간의 관계를 조사해서 검증을 했는데 50세 전후, 그러니까 이 그래프에 보면 48.3세인데 그때 중년기에서 가장 불행하고 유자형으로 그려진다고 하거든요. 직장에서 그 책임 가장 커지고 우리가 뭐 그러네, 과장이나 관리자급이 부장이 되죠. 그리고 자녀 교육에도 돈이 많이 들어가죠. 그리고 부모님도 간병 문제 이런 게 그러네요. 대두되죠. 네, 그리고 또 주택 대출 아직 갚아야 할 게 많이 남아 있고 또 앞으로 노후 자금 이런 것에 대한 불안도 커지는 거죠. 그래서 이 대부분의 국가에서 중장년층으로 갈수록 행복감이 점점 줄어들다가 60세 이상 고령층이 될수록 안정감을 느끼면서 다시 행복지수 곡선이 상승했다고 해요. 그래서 82세쯤 되면 가장 행복하게 된다는 그런 이론이거든요. 그래서 그 연구에 따르면 그 나이가 들수록 사람들은 스트레스를 덜 느끼고 또 작은 일에서 더 많은 기쁨을 느끼면서 또 현재 순간에 더 집중하는 그런 경향이 있다고 해요. 근데 이게 2021년 연구인데 사실은 2010년부터 미국에서 이루어진 비슷한 다른 연구에서도 거의 같은 결론이었다고 해요. 네. 실제로 일본인들 이렇게 U자 곡선을 그리면서 살고 있는 것 같나요? 나이 들면 더 행복해 보이시나요? 연세가 많이 드신 분 85세, 90세 이런 분들도 취재를 했는데 이분들이 제가 보기에는 하나같이 그 하게 웃음을 지으면서 물론 인터뷰를 하니까 그런 것도 있겠지만 그렇지만 제가 평상시에 뭐 인터뷰를 안 하더라도 보통 뭐 은행을 가거나 그러면 주차장에서 열심히 일본에는 자전거를 많이 타니까
아무도 보지 않는데도 손님들이 주차해 놓은 자전거를 다 관리하시는 분이 닦고 그렇게 청소하고 그렇게 하시는 분들, 그 다음에 뭐 식당 같은 데 가서 가끔은 나이 많은 분들이 서빙하시는 분도 맞죠. 계시고 이런 분들이 아주 그 온화하게 웃으시고 좀 조금 한국보다는 행복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예. 근데 한국의 시니어들은 사실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아요. 왜냐면 성인 자녀들이 독립하지 않고 계속 부모와 함께 살려는 경향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뭐 다 큰 자녀들 뒷바라지를 계속 해야 되는 그런 스트레스들이 있기 때문에 나이가 들어서도 크게 행복하지 않은, 그리고 또 나이가 들어서 생계를 위해서 또 일을 해야 하는 그런 면이 있다 보니까 우울감도 많이 나타나고 하는 것 같거든요. 여기 한국 성인의 행복 지수를 연구했는 분들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 한국은 그 주관적인 행복감이 나이가 들수록 계속 하향 곡선을 그어요. 점점점 낮아진다. 특히 중년층은 그 아파트 그 빌리는 거 계속 갚아 나가야 되는 이런 거 스트레스라든지 또 한국의 그 중년층은 가족의 기대나 사회적인 성공에 대한 압박 이런 것도 좀 행복감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요인인데 특히 우리나라 지금 현재 노인 빈곤이 큰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지 않습니까? 국민연금도 월 수령액이 65만 원, 그 다음에 고령자 40%가 상대적으로 빈곤하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일본은 그래도 연금이 일찍 제도가 실시돼서 국민연금, 후생연금 합치면 뭐 20만 원 이상, 200만 원 이상 수급을 하게 되니까 여기서 행복하고 불행이 큰 차이가 있지 않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일본 노인들은 어떤가요? 일본 파설종합연구소라는 곳에서 직장에서 일하는 1만 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했는데 시니어들은 일을 통해 행복을 느낀다라고 결론을 내렸어요. 60에서 64세까지 73% 취업해 있고 65세에서 69세까지는 50.8%, 70세 이상은 18.4% 이렇게 해서 시니어 취업률은 해마다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데 이 시니어들이 일을 통해서 얻는 행복과 그 다음에 불행에 대해서 조사를 해보니까 나는 일함으로써 행복을 느낀다 하는 게 20대는 34% 정도 되다가 그 다음에 점점점 내려가다가 다시 상향으로 올라가서 오히려 가장 높은 게 60대가 46.6% 행복하다라고. 그래서 아까 제가 그 브랜치 플라워 연구하고 조금 비슷하죠. 그러네요. U자 곡선을 그리죠. 그리고 나는 이제 반대로 또 질문해서 나는 일함으로써 불행을 느낀다. 이거는 오히려 20대가 지금 8% 굉장히 높죠. 그러다가 점점 내려가서 60대는 10.9%. 그러니까 불행하지 않다는 거죠. 왠지 이게 나이 들어서 60대가 넘어서 하는 일은 기존의 그런 경험을 살려서 조금 익숙하게 할 수 있는 일이고 또 풀타임으로 하지 않고 좀 파트타임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좀 스트레스가 덜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맞습니까? 네, 훨씬 덜하죠.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는 직책을 내려놓는 분이 많으니까 그게 이제 역직 정년이라고 해서 보통 이제 60이나 65세부터는 직책을 내려놓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많다 보니까 그 직책이 주는 스트레스가 또 엄청 크지 그렇죠.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런 것 같습니다. 물론 그렇게 자아실현이나 뭐 이런 걸 위해서 일을 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그 중에는 또 생계형으로 일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그런 분들조차도 이제 일을 통해 행복감을 느낀다는 거네요. 네, 자영업자는 연금이 낮아서 일을 계속 해야 되는데 자영업 경우에는 부부 두 사람 국민연금을 합해도 13만 원 정도, 그러면 122만으로는 그 생활비가 턱없이 부족해서 평생 일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일본에는 예를 들면은 그 일본 된장으로 사용한 일본식 찐빵을 만드는 분 96세 할머니가 있는데 근데 이분이 굉장히 행복하게 일을 하신다고 해요. 96세가 만으로 96세이거든요. 그러니까 평생 이 일을 해오신 거죠. 자영업으로. 그리고 또 한 분 제가 소개시켜드리면 그 일본식 떡을 간장베이스에 단맛 소스를 좀 이렇게 달달하게 입힌 걸 하루 종일 혼자서 만들어서 판매하는 할머니 이분도 만으로 95세예요. 이야. 한국 젊은이들도 이 인스타를 보고 여기 찾아가서 맛을 보고 할머니와 함께 또 사진도 찍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제가 마지막에 소개시켜드리고 싶은 거는 그 108세 현역 이발사가 있는데 이분은 매일 뭐 일하지는 못하고
일주일에 뭐 2, 3일 정도 일하는데 이제 주로 단골 고객이 예약을 하면 심지어 뭐 60년 단골 고객으로 다닌 분도 있다고 해요. 60대 이후에도 이제 다시 재취업을 해서 직장 생활을 하는 분들이 일본에도 많다고 하셨는데 젊은이들과 함께 일하는 것 그런 분위기는 좀 어때요? 네, 제가 그런 회사를 직접 또 방문해서 인터뷰를 했거든요. 일부러 또 젊은 사람들한테도 인터뷰를 해봤어요. 20대 젊은 사람들한테 네. 이렇게 나이 많은 분하고 같이 일하는 거에 대해서 불편하지 어떻게 않은지. 생각하냐. 전혀 그런 게 없고 너무 자기들은 고맙게 생각한대요. 왜냐하면 자기가들 일을 할 때 뭘 잘 모르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게 있으면 나이 뭐 별로 떨어지지 않는 선배들한테 묻는 것보다 연세가 많으신 분, 70대 이상이나 이런 분들한테 묻는 게 훨씬 더 친절하게 가르쳐 주신다고 해요. 그래서 모르는 게 있으면 우선 그분들한테 달려가서 이건 일 처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묻는다고 해요. 그리고 아마 일본 여행 가시면 뭐 우동집 4대째, 5대째 한다. 그쵸. 뭐 100년 이상 이 가게는 계속 전통을 유지하고 있다. 이런 게 굉장히 많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실제로 일본 사케 있지 않습니까? 그 만드는 회사도 방문을 했는데 그 회사도 100년이 넘었는데 그 회사에서 일하는 분들 분위기도 마찬가지였어요. 굉장히 나이 많은 분들이 일단 노하우를 가지고 있고 젊은 사람들이 와서 그 노하우를 배우는데 하나같이 이렇게 좀 존경하는 마음을 다 가지고 있고 그렇겠네요. 그걸 철저히 배우겠다는 거 하나라도 빠뜨리지 않고 나는 다 배우겠다는 그런 마음을 다 가지고 있는 걸 제가 봤습니다. 좀 약간 시니어를 보는 시각이나 인식이 좀 우리랑은 사뭇 다르긴 하네요. 굉장히 존경하고 또 서로 상생한다는 의미라고 할까요? 서로 기술을 전수해주고 또 전수하는 그 자체를 또 시니어 분들은 굉장히 보람으로 생각하고 계시고 그렇게 제가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번 연구 결과나 이런 걸 보면 나이가 들어서 행복하려면 일이 있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저도 그는 동감을 하는데 일단 수입이 있어서 좋고 그렇죠. 그다음에 계속 사람이 또 긴장을 하고 왔다 갔다 해야 되니까 건강을 또 유지를 하게 되고 또 중요한 게 뇌가 활성화되는 것 같아요. 계속 머리를 써야 되니까 그렇죠. 일을 하다 보면 또 모르는 게 있을 수도 있고 또 그걸 또 배워야 되고 그다음에 또 고독 예방에도 굉장히 그렇죠. 좋은 것 같아요. 또 누군가 함께 일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게 젊음을 유지할 수 있지 않느냐. 젊은 사람들하고 같이 호흡을 맞추어서 계속 일을 하게 되면 뭔가 본인도 자꾸 젊어지는 그런 느낌이 들지 않는가 하는 맞습니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건 제가 이름을 붙인 건데 지금부터 특히 베이비부머 세대 지금 많이 쏟아져 그렇죠. 나오지 은퇴를 않습니까? 하시죠. 예. 예. 이런 분들에게 이름을 하나 붙여드렸는데 스마트 시니어가 되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이 들었습니다. 디지털 시대에 맞춰서 디지털 프론티어가 되어야 한다. 물론 지금 스마트 시니어는 스마트폰도 쓸 수 있고 태블릿, 뭐 PC 등 그렇죠. 다 활용하시고 또 온라인 쇼핑, 금융거래, 뭐 여가 활동 이런 거 전부 디지털 활용하시지 않습니까? 좀 더 우리 사회에 많은 스마트 시니어가 탄생되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맞아요. 그러면 마무리 말씀 부탁드립니다. 지금은 그 뷰카 시대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변동이 많고 불확실성하고 또 복잡하고 모호성이 굉장히 증가하는 시대인데 100년을 앞으로 살아가려면 4, 50년 전에 대학 졸업한 그런 지식으로는 해결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식품의 유효기간이 있는 것처럼 벌써 지식의 유효기간 벌써 끝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식 재무장을 새로 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는가. 끊임없이 업데이트 시켜야 되죠. 그래서 지식 재무장할 수 있는 가장 좋은 타임이 저는 정년 후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은 그럼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심미아 교수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작년 일본 도쿄에는 입주 보증금만 50억이 넘는 초호화 실버타운이 생겨 화제를 모았습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노인 인구 1000만 시대. 노후에 좋은 실버타운에서 사는 건 어떨까 고민하는 분들이 적지 않으실 텐데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한국과 일본의 실버타운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신미아 교수님 모셔볼게요. 교수님 이번에 그 도쿄 금싸라기 땅에 들어섰다는 그 초호화 실버타운 어떤 곳인가요?
파크웰 스테이트라는 곳인데 미쯔이 부동산이라고 아주 오래된 유명한 부동산 회사에서 운영을 하게 됐는데 이 회사 제가 이제 팜플렛을 가지고 왔는데 입주금이 약 그 6억 2천만 엔, 우리나라 돈으로 약 그 60억 원이에요.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매달 또 500만 원씩 내고 여기에 다 들어간다는 거예요. 입주율이 어느 정도 되나요? 계약률이? 처음에 이게 화제가 돼서 신문에 나왔을 때 400호 중에서 180호가 바로 계약이 성립됐다고 하거든요. 네. 최근에 이제 전화로 인터뷰를 했습니다. 하니까 현재 65% 입주돼 있다. 그래서 여기에 들여다보니까 수영장도 있고 사우나도 있고 도서관도 있고 또 식사는 데이코코 호텔이라고 이 데이코코 호텔이 일본에서 가장 좋은 호텔로 각 나라 그 대통령이나 수상 이런 분이 오실 때 묵는 호텔이 데이코코 호텔인데 식사를 데이코코 호텔에서 제공을 합니다. 그 요리도 뭐 미리 사전에 정해진 게 아니고 본인이 그날 식사하고 싶은 거 오늘은 생선 요리 먹고 싶다 오늘은 고기 먹고 싶다 그러면 메뉴에서 선택하면 그때부터 만들어주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입주 조건은 딴 곳에는 제가 쭉 조사를 해보면 보통 65세 70세 이런 경우도 많은데 여기는 만 60세부터 입주가 좀 더 젊은 분들부터 들어오실 수가 가능합니다. 있군요. 그래서 제가 전화 인터뷰에서 어떤 분이 들어오시냐고 하니까 직업은 주로 이제 가수나 배우, 그다음에 의사, 법률가 출신도 일부 있지만 대부분의 입주자가 오너 경영자가 많다고 합니다. 이게 이 초호화 실버타운 이게 생기기 전에는 어디가 제일 좀 좋은 곳이었어요? 거의 한 30년 전에 1996년에 운영 개시했는데 물론 도쿄 중에서도 약간 금사라기 땅에서 벗어난 곳인데 사쿠라비아 세조라고 해서 여기도 굉장히 유명합니다. A타입에 들어가 보면 한 명 들어가는 곳이 한국 원으로 입주금이 13억에서 16억 원, 두 명쯤 들어가게 되면 15억에서 거의 18억 원 정도 들어가고 J타입은 뭐 한 명이 들어가더라도 36억 원이에요 입주금이. 그다음에 두 명이 들어가면 38억 원인데 이 입주금은 자기가 중도에서 뭐 계약을 포기하거나 그럴 때 전액을 다 받아올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 보증금이 아니고 15년에 걸쳐서 상각이 됩니다. 예를 들면 제가 입주를 했는데 15년 이상 살았다 그러면 그 한 푼도 못 받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중간에 예를 들면은 한 3년 만에 뭐 병으로 사망했다고 할 경우에는 그게 이제 계산하는 방식이 다 있더라고요. 그러면 남은 금액을 자녀한테 입주금을 이제 돌려주는 거 그런 방식 15년에 걸쳐서 상각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금액이 굉장히 사실은 큰 금액이지 않습니까? 그러네요. 자녀들도. 그렇죠. 근데 입주하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자녀들이 반감을 갖거나 그렇게 하지는 않더라고요. 당연히 그렇게 부모가 자유롭게 쓸 수 있는 걸로 그렇게 생각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는 매월 이용료가 한 명 경우에는 약 300만 원, 그 다음에 두 명일 경우에는 약 530만 원. 근데 이게 또 물가가 전반적으로 올라서 올해부터는 또 더 올라간다고 그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시설 규모가 굉장히 그 도쿄 시내의 시설 규모가 넓지 않은데 꽃도 많이 심어져 있고 그다음에 세대 수는 150세대 그렇게 있는 곳인데 로비에 들어가면 뭐 피아노도 놓여져 있고 그다음에 견학 오는 사람한테도 무료로 점심을 제공을 하는데 굉장히 고급이었어요. 또 옥상에다가 큰 리빙룸을 만들어놔서 거기서 자녀분 그다음에 손자분들하고 같이 보낼 수 있는 곳도 시설이 되어 있고 굉장히 고급으로 잘 되어 있어요. 그래서 고급이니까 저 방도 규모도 좀 크고 아주 잘 되어 있었습니다. 일본은 우리나라보다 실버타운의 역사도 길고 그래서 이렇게 초호화 실버타운 외에도 좀 대중적인 곳들도 있을 것 같아요. 종류도 다양하고. 일본이 굉장히 그 시니어 레지던스 종류가 많은데 종류만 해도 14종류가 있어요. 그러니까 소득이 많은 사람, 중간, 그 다음에 소득이 없는 사람 다양하게 자기 소득에 맞춰서 자기 취향에 맞춰서 그 다음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병의 정도에 맞춰서 치매 환자를 받아주는 것도 있고 받아주지 않는 것도 있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자기 취향에 다 맞춰서 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민간 시설들이 많다는 예, 건가요? 이게 운영 개소가 제가 보니까 5만 7천 개소인데 전체적으로 그 다음에 세대 수는 약 234만 세대가 들어가 있더라고요. 공공시설 그러니까
사회복지법인이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곳. 그러니까 여기는 가격이 쌉니다. 보통 가격이 보니까 한국 원으로 한 70만 원에서 한 120만 원, 150만 원. 입주 조건 같은 경우에는 뭐 요양 3등급부터 갈 수 있다, 1등급부터 갈 수 있다. 이게 다 있고 치매 환자 입주 여부도 다 있는데 아무래도 공공시설은 웬만하면 치매 환자를 받아줘야 돼. 네. 그러다 보니까 누구나 가고 싶어 하는데 너무 기다리니까 지치니까 6개월, 1년을 못 기다리니까 다 민간 시설로 많이 가더라고요. 그래서 민간 시설에도 이제 네 종류가 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약간 더 가격이 비쌉니다. 보통 한 한국 원으로 한 매달 이용료가 150만 원에서 한 200, 250만 원 정도인데 입주 조건도 여기도 물론 다르지만 치매 환자도 받아주는 것도 있고 받아주지 않는 것도 있고 또 치매 환자를 또 적극적으로 받아주는 뭐 그룹홈 이런 것도 있고 한데 이 중에서 그 민간이 운영하는 개호 가능 유료 노인홈이라는 건데 이게 급상승합니다. 굉장히 많이 보급이 되고 있어요. 그 이유는 비즈니스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1위 하는 업체, 2위, 3위 이렇게 살펴보니까 2위는 금융회사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거는 1위하고 3위는 원래 교육을 하던 교육 컨설팅이나 아니면 우리나라로 말하면 대학 그 입학하기 위한 학원 같은 운영하는 그런 큰 업체들이 애를 안 낳으니까 방향을 이쪽으로 틀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청소년 교육 쪽에 이제 무게를 뒀던 회사가 이제는 학령 인구가 감소하니까 이제 노인을 타깃으로 네. 사업을 전환한 거군요. 네, 전환. 우리나라도 비슷해요. 유치원을 운영하다가 이제 그거를 접고 네. 노치원, 시니어 데이케어 서비스 맞아요. 쪽으로 바꾸는 곳들이 많아지거든요. 네. 흥미롭네요. 우리나라에서 실버타운이라고 하면 보통 민간에서 운영하는 유료 시설 네. 이런 개념이고 건강한 사람들이 입주하는 곳 이런 예. 개념이고요. 예. 그리고 또 이제 치매 같이 좀 질환이 있으신 분들이 가는 곳은 요양원, 요양시설 이렇게 예. 구분을 하거든요. 우리나라는 그 실버타운에 들어가면 나중에 임종 맞이하게 되면 그게 못 있는다고 나와야 된다고 얘기를 했는데 일본은 그렇지 않습니다. 일본 그 시니어 레지던스 전체 아까 말씀드린 노인홈 전체는 돌아가실 때까지 거기서 그 시설이 계속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냥 실버타운에 가서 내가 아파도 예. 병에 걸려도 예. 쭉 있을 수가 있군요. 쭉 계실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치매 환자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무조건 치매 환자 저희는 받아들이겠습니다 하는 곳을 본인이 선택하면 그 치매 환자로서 들어가서 돌아가실 때까지 거기에 계실 수 있는 거죠. 일본의 경우에 실버타운에 대한 인식이 어떻습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약간 좀 돈 많으신 분들을 위한 서비스 이런 개념이 아직은 좀 강합니다. 네. 일본은 어때요? 일본 같은 경우는 본인이 선택할 수 있는 곳이 소득에 따라서 선택할 수 있는 곳이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자식에게 폐를 끼치지 않겠다고 해서 본인이 실버타운 노인홈 선택하는 분들이 많고 또 저도 저 주위에 그 같은 대학 동료 교수들한테 물어봐도 집에서 그냥 케어하고 있다는 분 한 분도 안 계세요. 근데 그래도 오랜 기간 살아왔던 내 집에서 쭉 살고 싶은 마음도 있으실 것 같은데 네. 어떻습니까? 대부분은 다 그렇게 저 집에서 살고 싶죠. 그런데 대부분이 여기에 그 노인홈에 들어가시는 분이 한번 넘어져서 뼈를 다쳤다는 분, 허리를 약간 다쳤다, 다리를 다쳤다 이런 분들이 그 다음에는 자식이나 며느리한테 아들한테 폐를 끼치기 싫다 이렇게 해서 더군다나 식사를 다 해결하는 것도 힘들고 일본의 노인홈은 간호사가 항상 상주하고 있으니까 조금만 아프면 간호사한테 케어를 받을 수도 있는 거고 또 그 안에서 또 교류도 이루어질 수 있는 거고 하기 때문에 거부 반응이나 이런 게 없는 것 같아요. 당연히 몸이 이렇게 좀 나이가 많이 들고 본인이 치매가 또 걸리는 사람은 자식들이 또 그렇게 신청해서 노인홈에 들어가게 하고 또 몸이 불편한 분들은 스스로 또 가겠다고 해서 자식하고 상의해서 들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대부분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이제 한번 뭐 다리를 다치거나 뭐 이렇게 넘어지거나 골절했을 경우에는 스스로 목욕하기가 힘든데 여기 제가 시설에 몇 군데 이렇게 견학을 갔거든요. 참 잘 돼 있어요. 예를 들면 앉아서 들어가는 그러니까 자동으로 들어가는 것도 있고 아니면 아예 누워서 자동으로 로봇처럼 물에 쑥 담겼다가 다 씻고 나면 다시 로봇으로 올려주고 이렇게 시설이 굉장히 잘 돼 있어요. 사람이 일일이 케어 안 해도 되도록
그렇게 약간 보조만 해주죠. 그러니까 막상 거기에 들어가신 분은 혼자서 처음에는 집에서 자기가 한번 살아보겠다고 모욕할 때 딸이나 그 다음에 남편한테 도움을 받아서 이렇게 해보다가 너무 그게 힘들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시설에 들어가서 그 기계처럼 해가지고 모욕하고 나니까 그렇게 편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음 놓고 자주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모욕을. 씻으러. 네. 네. 근데 집에서 누구 케어를 받아야 된다고 하면 참고 일주일에 뭐 2번만 가거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대부분이 이런 시설에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럼 이 실버타운이라는 서비스는 굉장히 대중적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네, 일본에서? 굉장히 대중적입니다. 그 본인 소유하고 있는 집을 우리 같은 경우에는 일단 자식한테 넘겨주겠다는 의식이 굉장히 강한데 예. 일본인들은 좀 더 이렇게 자식하고 그 부모하고 조금 거리가 있다고 할까요? 또 서로 빨리 자식이 이제 자립하는 그런 경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돈은 본인이 그냥 다 쓰고 간다. 그런 생각이기 때문에 이 집을 소유하다가 정말 나중에 내가 한 80 넘고 90 넘으면 이 집을 처분하고 노인홈에 들어가서 이제 계속 이제 케어를 받겠다고 하는 분이 대부분이더라고요. 우리가 여태까지 최고급 실버타운 위주로 좀 살펴봤는데 반대로 좀 가성비가 좋고 네. 좀 적은 돈으로도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실버타운도 좀 소개해 주시겠어요? 저희 집하고 전철로 한 2정거장 가는 곳에 제가 가봤는데 네. 여기는 입주금이 7,900만 원 한국 원으로 웬으로 하면 880만 원이고 네. 매월 지불액이 한 180만 원인데 입주금이 너무 부담이 된다. 그럼 입주금 못 내는 분은 매월 지불액을 한국 원으로 한 350만 원 정도 내고 그렇게 하는데 여기가 특징이 자녀가 오기 쉽게 전철역에서 가까운 곳에 있더라고요. 한 5분 이내에 걸어서.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욕하는 시설도 다 보여줬는데 아주 편하게 이렇게 모욕도 할 수 있고 본인이 원하면 언제든지 다 시켜드리고. 도심에 있다는 그런 장점이 클 것 같아요. 자녀들도 오기 쉽고 주변에 네. 뭐 병원 같은 인프라도 좋고. 그런데 이렇게 선택지가 많으면 사실 골라서 갈 수 있겠어요. 요즘 굉장히 TV나 이런 데서 소개가 많이 되고 있는 곳이 도지기현이라는 곳인데 폐교된 초등학교 부지에다가 커뮤니티 이거를 굉장히 주시해서 주택이 모여서 하나의 마을식으로 이렇게 만들어 놨는 곳이 있는데 여기는 굉장히 지금 인기 있어서 자꾸 더 짓고 있어요. 예를 들면은 따뜻한 날 같은 경우는 무슨 이벤트를 계속 만들어서 다 거기 주민들이 같이 모여서 이벤트 하기도 하고 설날에는 뭐 떡도 치고 뭐 이렇게 다양하게 하니까 특히 여자분들이 여기 나는 저기 가서 살겠다 해서 가서 사는 분들이 꽤 있고 입주금이 1인 같은 경우에는 입주금이 1억 2천만 원 네. 그다음에 보증금이 134만 원, 매월 이용료가 37만 원. 네. 이렇게 해서 조금 이제 외곽 시골이니까 모든 게 이제 가격이 좀 싼 거죠. 입주금과 보증금이 나눠져 있네요. 여기는 나눠져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다 달라요. 그럼 식사비는 이 이용료에 포함이 돼 있나요? 이용료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여기 같은 경우에는 식사비가 따로 그러니까 조식, 중식 550엔, 석식 770엔 이렇게 하면 식사 안 하는 이렇게 아까 그 건강한 사람도 여기서 들어가서 일도 하고 하니까 나는 조식은 필요 없어 이러면 이 돈을 지불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 먹은 만큼만 예. 비용을 나중에 낸다 이 말씀이시군요. 그러니까 선택지가 이렇게 많으니까 자기 취향에 맞춰서 자기 상황에 맞춰서 이제 골라서 갈 수가 있겠네요. 개인적으로 그냥 몇 군데 가려고 하면 굉장히 지치고 피곤한데 투어를 만들어 회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침 몇 시에 모이면 네. 오늘은 뭐 오전에는 어디, 그다음에 오후에는 어디 가겠습니다 하고 설명도 상세히 해주는 거죠. 예. 요즘 최근에 나온 뉴스를 보니까 50대 주말 투어가 유행하고 있다고 해서 뭔가 싶어서 보니까 50대들이 앞으로 자기가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언젠가는 들어갈 시니어 레지던스 이것에 대해서 자기들이 미리 사전에 공부해야 되겠다고 해서 정원 25명으로 했는데 가격도 비싸더라고요. 요금이 22,000원. 그러니까 한국 원화로 하면 20만 원인데 네. 아침부터 저녁까지 투어를 다니면서 전부 조사를 해서 이제 기록을 해놓고 또 그 다음 주에 이 50대들이 또 다른 곳에 또 기획을 해주면 또 가보는 거예요. 지금 현재까지는 이런 곳에 가 계시는 분들이 다 이제 자녀들이 이렇게 부모 모시고 골라주죠. 가서 골라서 예. 이렇게 하는데 나한테 가장 알맞는 곳, 내가 가장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곳을 내가 선택해서 가겠다. 이런 추세라고 합니다.
초고령 사회에 진입한 우리나라도 이렇게 일본처럼 실버타운 형태가 좀 더 다양해지고 이런 서비스도 진화하기를 바라봅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실버타운에 입주하려고 할 때 생각지 못한 부분에서 당황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건강검진이나 연령 제한 그리고 또 기타 비용 같은 부분에서요. 이번 시간에는 한국과 일본의 실버타운을 항목별로 전격 비교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신미아 교수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교수님, 일본 실버타운에도 이렇게 입주자 연령 제한이라는 게 있나요? 한국은 기관별로 이렇게 암묵적인 연령 제한을 두는 곳들이 있거든요. 일본에도 다 연령 제한이 있습니다. 우리는 65세부터 받겠다, 아니면 우리는 70세부터 받겠다, 이런 연령 제한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은 저곳이 굉장히 시설이 마음에 드는데 아직 내가 나이가 67세다 그렇게 하는 분들은 사전에 일단 예약은 해놓고 70세까지 기다려야 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한국 같은 경우는 실버타운에 들어갔다가도 네. 예를 들어 아프거나 하면 네. 혼자 거동을 할 수 없게 되면 사실 요양원으로 나가야 되는 네. 퇴소를 해야 되는 경우들이 있는데 일본은 어떻습니까? 그 노인홈 제도가 다양하게 있는데 그 일본은 대부분 다 임종기가 되어도 마지막까지 거기서 임종을 할 때까지 그 노인홈에 계속 그 거주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그 민간에서 운영하는 100% 유료 시설인 네. 그런 실버타운의 경우에 건강할 때 들어갔다가 아프더라도 네. 임종 때까지 그냥 그 안에 있을 수 있는 있을 수 그 있습니다. 안에서 올 케어를 받을 수가 있는 네. 거. 케어를 다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버타운의 장점은 뭐니 해도 그 안에서 식사, 네. 삼시세끼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게 아닐까 싶어요. 네. 일본 실버타운에서도 이런 식사 서비스에 조금 공을 들이고 있나요? 네, 굉장히 식사가 잘 나오고 있습니다. 공동으로 식사를 할 수 있는 레스토랑이 다 마련이 되어 있는데 네. 아주 뭐 중증 환자는 또 요양보호사가 케어를 또 다 해주고 일일이 또 메워주고 하는데 보통 그 중산층이 가는 노인홈을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이미 오늘 식단은 이겁니다 하고 그거 다 이렇게 제공하는 게 아니고 보통 두 개 A하고 B하고 고를 수 있더라고요. 자기가 좋아하는 걸로. 네. 또 영양사가 일주일에 식단을 철저하게 영양가에 맞춰서 이렇게 다 짜놓고 있고 또 이 그 대부분 한 달 이용료에 식사비 포함되는 경우도 있지만 또 따로 별도로 해서 식사비를 지불하는 경우도 있고 한국 같은 경우는 실제로 먹든 안 먹든 한 달에 30씩, 60씩, 90씩 이런 식으로 의무적으로 이렇게 그 해당하는 돈을 내야 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네. 왜냐하면 시설 운영을 해야 되니까. 네, 그렇지는 않죠. 그리고 요즘은 아마 그 개별적으로 오늘은 낮에 나는 친구 만나기로 그렇죠. 외식하시는 했어 이렇게 경우도 하니까 있죠. 그럼 안 먹겠다면 그 돈을 지불 안 하게 되고 그걸 선호하는 경향이 많으니까 그걸 맞춰서 조식은 얼마, 중식은 얼마 이렇게 해서 그 식사 한금만 받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리고 또 제가 요 중산층이 가는 곳은 대부분 다 24시간 간호사가 반드시 그렇죠. 상주하는 데다가 입소자 2명당 1명 직원이 반드시 케어를 해주는 겁니다. 부대 시설도 궁금해요. 그 안에서 뭐 어떤 인프라를 좀 누릴 수 있는지. 한국 같은 경우는 뭐 안에 뭐 골프장을 갖춘 곳도 있고 뭐 수영장 이런 것들 뭐 네.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예, 일본은 제가 쭉 조사를 해봐도 또 실제로 가봐도 골프장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대부분 뭐 바둑을 같이 할 수 있다든지 네. 아니면은 그림을 같이 뭐 그리면서 할 수 있다. 시간별로 또 다 이렇게 마련해서 아니면 개인적으로 피트니스가 있어서 나는 개인 강습 받으면서 근육 운동을 좀 하고 싶다. 이런 경우도 있고 또 뭐 레크레이션 같이 또 즐기는 시간 따로 있고 주로 그 운동 간단하게 운동할 수 있는 시설을 마련해 놓은 그렇게 하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예전에 그런 기사도 봤어요. 일본에서는 카지노형 그런 실버타운도 유행하고 있다. 왜냐하면 이런 부대 시설을 갖춰놔도 이 어르신들이 실제로 이용을 잘 안 하더라. 네. 그래서 그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서 안에 이제 카지노 시설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사용하는 코인 같은 거를 실제 돈처럼 그 안에서 쓸 수 있게 네. 현금처럼 쓸 수 있게 네. 하는 그런 이색 실버타운에 대한 기사도 봤거든요. 그 요즘 정말 이색적으로 운영하는 곳이 많은데 한 군데는 그 일을 통해서 수익을 창출하는 시니어 레지던스를 만드는 곳도 있더라고요. 유기농으로 다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직접 씨를 뿌려서 직접 키워서 그걸 직접 자기들이 운전해서
근처에 있는 레스토랑에다가 갖다 주는 거죠. 그렇게 해서 거기서 받은 금액 자기들 수익으로 배분해서 쓰고 있는 경우도 있고, 또 하나 이색적인 것은 실버 e스포츠 대회. 이게 재밌는 게 다양한 프로그램을 도입하는데 그 e스포츠 중에서 일본에서도 인기 있는 건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작은 북 같은 거는 다 칠 수 있으니까 큰 TV 화면에 맞춰서 북 같은 거 치면서 그다음에 이제 강사가 이렇게 지시를 해주고 네. 그렇게 해서 e스포츠 도입하는 사례가 지금 굉장히 늘어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거는 아마 우리나라가 사실 e스포츠 종주국인데 젊은 사람들만 하는 게 아니고 이런 그 시설 같은 곳에 할머니 할아버지들도 여기서 즐길 수 있도록 하고, 또 경기 대회도 출전하는 할머니 할아버지들도 있더라고요. 프로 선수로서 네. 출전하는 그런 경우도 봤습니다. 올해부터 한국에서는 분양형 실버타운 제도가 다시 부활을 합니다. 네. 과거에는 분양형이 있었는데 네. 이게 너무 우후죽순 생기면서 뭐 분양 사기도 일어나고 제대로 관리 안 하는 그런 시설들이 많다 보니까 정부에서 분양을 금지하고 네. 100% 임대로만 했었거든요. 네. 근데 이번에 이제 그 대중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이 규제를 좀 완화했는데 일본은 어떻습니까? 분양형, 임대형 어떻게 운영되나요? 일본도 최근에 분양형 그 레지던스가 굉장히 많이 보급이 되고 있는데 그 소유권이 그대로 있는 거죠. 생활에 대해서 자유도 얼마든지 누릴 수 있고, 그 대신에 개인 자택 같은 경우에는 뭐 간호원이 상주하거나 의사가 상주하거나 이렇게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밤에 혹시 아프거나 그럴 때 돌봄을 못 받는데, 이 분양형 시니어 레지던스는 이 안에 의사 스님도 계시고 간호원도 계시고 하니까 그 돌봄을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당연하겠지만 그 자산 가치 그대로 있는 거죠. 이거는 자녀한테 그대로 상속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회사가 요즘 굉장히 그 TV에 일본의 유명한 배우를 써서 광고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회사가 지금 잘 된다는 얘기인데, 분양형 시니어 레지던스 공급 1위 업체입니다. 듀어신이라는 회사인데 도쿄 근교를 중심으로 해서 지금 현재 15개소에 2,866호 지금 전개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소유권 방식으로서는 매각할 수도 있고 상속도 할 수도 있고, 또 본인이 이거 소유를 해서 임대도 할 수도 있고, 또 리모델링 이런 것도 다 가능합니다. 단지 이거는 일반 그 뭐 우리가 살고 있는 그런 아파트하고 다른 거는 이 안에 시설도 모든 시설이 베리어 프리죠. 넘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네. 되어 있고, 개호 직원이 24시간 365일 상주를 합니다. 네. 그 다음에 또 다른 거는 케어 가능한 시설이 많이 들어있는데, 일본은 또 특히 온천이 유명하니까 그 인공 온천 대욕탕도 있고, 또 레스토랑에서 3끼 식사가 해결이 되고, 예. 또 노인들이 즐길 수 있는 가로케 룸도 있고, 탁구 교실, 탁구도 있고, 당구실도 있고, 모든 그 공용 시설이 이 안에 다 들어있는 거죠. 그런 그 다 들어있는 아파트라고, 우리나라 아파트 형식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요거는 최근에 유행하고 있고, 또 하나 회사는 나카긴 코퍼레이션이라는 회사인데, 이 회사는 제가 이 자료를 가지고 온 게 일본의 그 아타미라는 도쿄에서 가까운 유명한 온천 지역이 있습니다. 온천을 중심으로 또 8개소를 전개하는 곳인데, 여기 그 저희 그 대학교 정년 퇴직하신 분이 여기를 들어가셨어요? 소유하셔서 들어가셨어요. 너무 좋다고 하시면서 방 하나 원룸으로 들어가 계시거든요. 그래서 매매 가격을 보니까 원룸 같은 경우에는 약 그 한국 원화로 1억 3천만 원. 그럼 한 10평 미만인가요? 그 정도 되겠죠. 그다음에 매월 들어가는 그 비용, 예를 들면은 아까 식사도 제공되고 다 되니까 이게 한 한국 원화로 한 144만 원. 그래서 그 저희 그 선배 그 교수님이 들어가 계시는데 엄청 자랑을 많이 하시면서 꼭 그 놀러를 한번 오라고. 왜냐하면 매일 온천에 들어가실 수 있는 거죠. 여기 앞에는 또 바다예요. 이분이 지금 거의 80세이신데 여기서 굉장히 그 좋은 편안한 생활을 하고 계신다고 그렇게. 만족도가 높으시군요. 일본 실버타운은 뭐 입주 보증금과 월 이용료 수준이 좀 어느 정도로 다양한지가 궁금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싼 곳은 보증금 없이 월 이용료만 뭐 100만 원대로 내면서 살 수 있는 곳도 지방으로 내려가면 있거든요. 예. 공공시설 같은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니까 가격이 쌉니다. 예를 들면 보통 월 한 70만 원에서 한 150만 원 정도. 네. 그렇지만 여기는 그 가격이 싸니까 입주 대기자가 워낙 많아서 들어가지를 못해서 보통 6개월, 1년 기다려야 되니까 이걸 못 참고 민간시설로 들어가는 분도 계시고 민간시설은 보통 150만 원에서 한 200만 원 정도 그리고 자기 소득 수준에 따라서 들어갈 수 있는 게 굉장히 다양하게 선택지가 많기 때문에 본인이 선택해서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집을 자식한테 물려주지 않아도 된다는 그것 때문에 보증금 맞아요. 마련하기가 쉬울 것 같아요. 일본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자식에게 이 집을 상속해야 되겠다는 그런 의식이 별로 없고 본인이 그 지금까지 계속 살고 있었던 집 이게 본인의 몸이 이제 상태가 안 좋아지면 이걸 그냥 당연히 처분하고 이 돈으로 그런 노인홈에 들어가겠다고 하는 분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막 그 돈이 예를 들면 처분을 꼭 하지 않더라도 주택연금식으로도 받아서 또 들어가는 분도 계시고 이렇게 해서 본인이 원하는 그 방향 선택을 잘 해서 들어가시는 분이 많습니다. 근데 이제 실버타운에 대해서 좀 부정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은 거기 가면 좀 고립되는 거 아닌가. 네. 아무래도 좀 모르는 사람들이랑 이렇게 같이 사는 거에 대한 좀 두려움 갖고 네. 계시는 분들도 있고 거기 네. 안에서 얼마나 친구를 만들 수 있겠나 이렇게 네.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어떻습니까? 실제 일본 실버타운 안에서의 생활은? 저도 그 몇 군데 견학을 많이 했지만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이제 휠체어 타고 막 이렇게 활기가 있고 재미있고 그런 분위기는 아니에요. 너무 지나치게 조용하다는 느낌이 들어서 제가 과연 나는 늙어서 여기에 실버타운 같은데 이런 데 갈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할 때마다 그렇게 느꼈거든요. 근데 며칠 전에 제가 신문에서 아주 그 재미있는 에피소드를 봤어요. 시니어 레지던스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은 네. 이제 90세 할머니가 시니어 레지던스에서 들어가 있는데 같은 시설에 들어와 있는 할아버지하고 연애에 지금 열중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연애에 열중하고 있는 그 내용을 손자에게 라인으로 보냈어요. 우리나라 같은 메신저로. 카카오톡이죠. 그걸로 이제 보냈는데 지금 나는 사귀는 할아버지가 있다고 너무너무 멋있는 사람이라 이렇게 보내니까 이게 800만 표시가 돼서 막 네티즌들이 그걸 보고 나도 이런 인생 보내고 싶다. 정말 소녀 같은 그런 할머니다. 막 이렇게 메시지가 들어오고 그 젊은 네티즌들이 굉장히 좋은 평가를 했는 거예요. 할머니가 이 손자한테 보내는 그 말투 그다음에 단어가 굉장히 귀엽고 고급스럽고 정말 멋있다. 이런 내용을 보고 이런 얘기도 이런 메리트도 있을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꼭 그렇게 뭐 실버타운을 부정적으로 우울하게 볼 필요는 없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교수님 마무리 말씀 부탁드립니다. 노인의 이 주거 문제는 그 고령화 사회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과제인데 그래서 아마 정부도 굉장히 작년에 발표 이후로 아마 올해도 정책적으로 신경을 많이 쓰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본에서는 지금 그럼 시설을 많이 앞으로도 더 정부에서 늘리겠다고 왜냐하면 고령자가 점점점 많이 생기니까 발표는 했는데 사실은 일본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가 뭐냐 하면은 이 고령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인재 양성이 시급한 거예요. 인재가 모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해외에 있는 인도네시아나 베트남이나 이런 쪽에 뭐 간호학을 공부했는 이런 사람들도 많이 유입을 하지만 일본인 자체도 인재를 좀 더 양성을 시켜야 되니까 이게 뒷받침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아마 우리나라도 이런 문제가 곧 그 심각한 사회 문제로 떠오를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신미화 교수님과 한국과 일본의 실버타운을 항목별로 비교해봤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령화가 더 진행된 미래 도시의 모습은 어떨까? 한 번쯤 생각해 보셨을 텐데요. 그 모습을 살짝 엿볼 수 있는 일본의 한 도시에는 아주 독특한 카페가 생겨서 화제라고 합니다. 65세 이상 여성들이 클래식한 메이드복을 입고 서빙하는 카페. 이름도 특이한 저승 카페라고 하는데요. 과연 어떤 스토리가 숨어 있는지 신미화 교수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근데 이 메이드 카페라고 하는 게 사실 저는 일본 젊은 층들 사이에 유행하는 그런 문화라고 알고 있었거든요. 도쿄에 그 아키하바라라는 도시가 있는데 오다쿠의 성지라고 불리는 곳이에요. 젊은 남성들이 중심이 되는데 이분들이 그 아키하바라에 가서 사고 싶은 물건 여러 가지 이렇게 사고 뭔가 이 사람들한테 즐거움을 줄 수 없을까 생각해서 나온 서비스가 메이드 카페이거든요. 지금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20대 아주 그 귀여운 이런 사람들이 메이드를 하는데 서빙을 하면서 특징이 거기 고객한테 다가가서 오이시쿠나레 오이시쿠나레 뭐에 큐 이렇게 얘기를 해주거든요. 이렇게 하트 모양으로 이게 마법 주문인데 우리말로 하면은 맛있어져라 맛있어져라 야 뭐 이렇게 해서 마법 주문을 하는 거죠. 재밌는 것은 메이드만 그렇게 해주는 게 아니고 고객도 같이 합니다. 자기 앞에 차려져 놓인 음식을 보면서 자기도 같이 똑같이 메이드 흉내를 내면서 맛있어져라 뭐 야 이런 식으로 뭐에 큐 이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우리 그 65세 이상 여성들 사이에 약간 그런 독특한 컨셉 카페로 이렇게 등장하게 됐는지가 좀 궁금해요. 군마현이라는 도쿄에서 한 2시간 반 정도 떨어진 지방 도시가 있는데 거기에 기류시라는 곳이 있어요. 한 서울의 3분의 1 면적이 되는데 실제로 그 살고 있는 주민 수가 몇 명이냐면 98,000명밖에 안 돼요. 이 젊은이들은 다 외지로 나가고 네. 남아 계신 분들은 이제 좀 연세 있으신 분들인가 네. 봐요. 그래서 제가 취재하러 갔는데 제가 역에 내렸는데 사람이 다니질 않아요. 그래서 유일하게 다니고 있는 게 청소하는 로봇 청소기가 혼자서 다니고 있더라고요. 정말 너무 쓸쓸한 도시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키즈밸리라는 NPO 법인이 있는데 요코쿠라 씨라는 분이 이제 생각을 하는 건데 이번에는 한 40대 정도 됐어요. 근데 아키하바라 그것도 너무나 잘 알고 그러면 자기가 생각을 해보니까 여기에 너무 나이 많은 분밖에 안 계시는데 나이 많은 분들이 이제 낮에 가끔은 차도 마시러 갈 수 있고 한데 카페가 없습니까? 찻집도 점점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승과 정보그냐 문이 네. 내려져 있는 거죠. 고객이 없으니까 찻집도 같이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참 안타깝다. 이렇게 해서 이분이 아키하바라에 있는 그 모에모에 이 문화를 좀 가지고 와서 여기에다가 메이드 찻집을 만들 수 없는가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메이드라는 말은 영어로 하녀라는 뜻인데 비슷한 그 발음으로 일본 말에 메이도라는 게 저승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네. 그래서 저승 찻집을 만들어 보자. 네. 같은 그 발음을 좀 유쾌하게 패러디한 그러네요. 거죠. 그렇게 해서 고령자판 모의 문화를 한번 여기다가 만들어 보자. 이렇게 해서 찻집 이름을 샹그릴라로 이름을 만들었어요. 이 찻집은 뭐 매일 여는 게 아니고 워낙 고객이 없으니까 매월 첫째 주 토요일에 문을 여는데 평소 때는 여기 NPO 법인이 그 공유 사무실로 사용하는 네. 공간인데 그날만 저승 찻집으로 변신하는군요. 변신하는. 네. 그래서 여기 그 간판 메이드 두 여성하고도 취재를 했는데 한 분은 67세고 한 분은 66세인데 몇 세까지 그런 메이드분들이 계신 거예요? 60대, 70대가 메이드가 있어요. 그럼 기존에 이제 메이드들이 하는 그 마법 주문 이분들도 똑같이 하시는 거예요? 네, 똑같이 합니다. 도시락으로 만든 그 점심을 주문하면 메이드가 와서 똑같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80대 남성도 같이 합니다. 그러니까 메이드하고 같이 처음엔 좀 쑥스럽죠. 그렇지만 그게 오는 분들이 다 그렇게 하니까 네. 본인도 같이 오이시쿠나레 뭐에 큐 이렇게 하면 이 오늘 먹는 식사가 굉장히 맛있어진다는 거죠. 네. 이게 재밌는 게 아키하바라에서 아까 말씀드린 제가 그 모에모에라는 뜻은 설렘과 귀여움을 표시한다면 여기에 모에모에는 상실이라는 의미가 있는데 잃어버린다든가 상실한다든가 노쇠 이런 걸 이제 패러디한 표현으로 써가지고 같은 발음이지만 뜻은 다른. 전혀 다른 뜻입니다. 오. 그런데 재밌는 거는 이런 어떤 죽음이라든지 상실이라든지 이런 그 다크한 세계관을 좀 더 유쾌하게 그러네요. 패러디한 그런 모습이죠. 근데 또 하나 재밌는 것은 그 카페에 들어갈 때 입구에 흰 천을 이렇게 밑에다가 깔아놓고 그 위에 푸른색으로 이 비닐로 냇가 모양으로 만드는 이게 이제 뜻이 삼도천이라는 걸 그거를 입구에 들어오면 밟고 지나가라는 얘기입니다. 저승에 가려면 삼도천을 걷는다는 그런 뜻. 그래서
화장실도 이름이 극락정토예요. 화장실이 아니고. 그래서 여기에 그 컨셉은 지금 이 순간을 유쾌하게 즐기자. 오늘 여기 와서 이 저승 카페에 들어오는 이 순간은 우리가 굉장히 그 즐거운 시간을 갖자. 라는 게 컨셉입니다. 아까 와인을 컨셉으로 한 메이드 카페도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여기는 어떤 도시락들이 주로 나오나요? 굉장히 그 건강한 도시락이에요. 가격은 굉장히 쌉니다. 600엔 같은 원화라면 뭐 5,400원 정도밖에 네. 안 되고 음료도 200엔밖에 안 하니까 뭐 1,800원 정도. 원래 아키하바라의 모에 카페의 가격하고는 비교도 안 되죠. 없네요. 예. 네. 그런데 이 도시락을 누가 만드냐고 제가 여쭤봤더니 이 기류시라는 곳에 기류대학이 있어요. 거기 영양학과 교수님들이 네. 여기 와서 봉사활동을 하시는 어. 거예요. 그래서 도시락이 항상 달라진답니다. 똑같은 메뉴가 아니고 그 도시락 안에 들어가는 반찬이 항상 달라지고 또 굉장히 저염, 염분이 적게 들어가고 그 다음에 씹기가 아주 편할 수 있는 그런 연식 식단을 구성해서 네. 이분들이 철저하게 노인들을, 고령자를 위한 영양가를 다 계산을 해서 그렇게 만든다고 해요. 그래서 오신 분들은 좀 어떤 반응들을 보이세요? 메이드 두 분, 태코짱, 코코짱하고 다 얘기를 했는데 아주 그 인상적인 손님이 88세 남성분이 계시는데 부인이 뇌경색을 지금 앓고 계신답니다. 그래서 본인이 건강하지 않으면 부인을 돌볼 수가 없다. 이렇게 해서 매일 운동을 1만 보씩 걸어 다닌다고 네. 해요. 근데 어느 날 하루는 매일 이렇게 걷다가 보니까 우연히 이 저승 카페 샹그릴라 앞을 지나가게 됐어요. 이 저승 카페니까 뭔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안에 들어가 봤답니다. 그러니까 너무 마음에 들어가지고 영업일마다 방문을 해서 본인한테는 이 샹그릴라라는 저승 카페가 삶의 활력소가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이제 또 다른 메이드가 얘기를 해주셨는데 95세 할머니가 계시는데 이분은 멀리서 버스를 타고 오신다고 해요. 뭐가 이분한테는 즐거운가 하면 뭐 식사도 식사지만 메이드들도 전부 65세 이상이니까 그분들하고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를 하는 게 너무 즐겁다는 거죠. 근데 이렇게 입소문이 나면은 왠지 젊은 층들도 와서 뭐 인증샷을 찍는다든지 뭔가 체험을 하고 이럴 것 같은데 네, 요즘은 젊은이가 더 많이 온다고 그 SNS를 통해 가지고 또 언론에도 많이 소개됐어요. 그래서 그렇군요. 전국으로 이게 확산이 되니까 오사카나 홋카이도나 아주 그 다른 먼 지방에서도 다 찾아온다고 해요. 또 젊은 세들도 많이 오지만 재밌는 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원조 그 메이드 카페 아키하바라에 네. 있는 직원들이 일하는 직원들이 네. 벤치마킹하러 여기 와서 구경하러 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 이렇게 보면 세대 간의 자연스러운 그 대화를 하고 합석을 하기 때문에 어떤 세대 융합형 찻집으로 이제 성장을 하고 있는데 아주 그 고령자와 또 청년들 그다음에 뭐 40대 누구나 와서 함께 웃는 공간으로 그렇게 네. 바뀌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안에서 어떤 특별한 이벤트들도 하게 되나요? 가장 특이한 이벤트가 어떤 겁니까? 제가 질문을 하니까 장례사가 주도를 한 관 속에 들어가 보는 이벤트를 개최한다고 합니다. 미리 죽음을 체험해 보는 거네요. 네, 제가 일본 장례식에도 몇 번 가봤는데 예. 얼굴을 이렇게 망자의 얼굴을 볼 수 있도록 합니다. 네. 사진에 보시는 것처럼 본인이 들어가서 관 속에 이렇게 체험을 하는데 젊은 사람도 들어가 보고 나이 든 사람도 들어가 보고 이렇게 하는데 이거를 체험을 하고 나면 다시 태어난 듯한 그런 느낌을 가진다고 해요. 시간이 소중해지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죽음을 그 삶의 일부로 아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문화가 있다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죠. 그래서 여기 샹그리라는 단순한 찻집이 아니고 고령자가 고령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포지티브 에이징의 실천 현장이라는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노화를 그 부정적으로 받아들이는 안티에이징, 우리 한때 많이 유행했지 않습니까? 안티에이징 크림이라든지 맞아요. 뭐 이렇게 했는데 그게 아니고 노화를 자연스럽고 긍정적인 과정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문화가 정착이 되고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다른 지자체에서도 많이 벤치마킹을 하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여기 현재 7명의 메이드가 있는데 지자체에서도 많이 견학을 오고 노화는
피할 수는 없지만 즐길 수는 있다. 이런 컨셉으로 메이드들도 그 인터뷰를 하는데 표정도 밝고 너무너무 이렇게 행복하다고 해요. 사업화를 위해서 다른 지방에서도 찾아오고 이러는데 여기 NPO 법인 에서는 하는 얘기가 이걸로 그 사업화하기에는 부정적으로 본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기들이 왜냐하면 철저한 그 사회복지 활동의 일환으로 하고 있고 실제로 제가 계산을 해봐도 도시락 가격이 아까 5,400원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게 100명 방문해도 토요일 하루만 개최한다면 월 뭐 54만 원밖에 매출이 안 나오니까 그래서 그렇죠. 이 NPO 법인도 그 운영 재원은 후원금하고 그다음에 시에서 그 보조금 나온다든지 이런 걸 가지고 이렇게 운영하고 아까 그 메이드 이런 분들도 아주 메인으로 나오는 그 두 분은 NPO 직원이지만 예. 다른 분들은 순전하게 100% 봉사활동 하러 나온다고 그렇게 그렇죠. 얘기해요. 이거를 만약에 사업화를 하려고 그러면 도시락 가격도 더 올려받아야 맞습니다. 되고 예컨대 뭐 입장료도 더 받아야 되고 예. 이럴 텐데 그거는 요 사업의 취지랑은 진짜 좀 다른 것 같아요. 다르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 교수님 그럼 마무리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노인들이 아침에 눈을 뜨면 오늘 갈 곳이 없다. 오늘 할 일이 없다. 이 두 가지가 가장 큰 고민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눈 뜨면 가까운 곳에 오늘 나를 따뜻하고 편안하게 받아들여주는 곳이 있다. 그것도 아주 싼 가격으로 점심하고 그다음에 그 주스나 이런 차 같은 걸 즐길 수 있는 공간이 있다고 하면 내일이면 거기에 간다 이렇게 생각하면 오늘 밤에 자기 전에 설렐 수 있다는 설렘이 있다는 굉장히 그 노인들이 행복해질 수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런 장소가 일본뿐만이 아니고 앞으로 우리나라도 좀 많이 생겼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부모가 자녀 양육의 책임에서 벗어나는 은퇴 시점은 언제일까요? 미국인들은 자녀 중 막내가 대학에 들어가는 그때를 은퇴라고 본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많은 분들이 자녀를 결혼시켜야 은퇴하는 것 같다고들 하시는데 이게 쉽지가 않죠. 요즘 젊은 층들 사이에는 비혼주의도 많고 또 결혼 시기도 늦어지다 보니 자녀 결혼을 걱정하는 부모님들이 많습니다. 일본도 적지 않은가 봅니다. 결혼을 하지 않는 자녀를 대신해서 부모들끼리 대리맞선까지 본다고 하는데요. 어떤 이야기인지 신미화 교수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일본 분들도 참 결혼 시기가 늦어지거나 뭐 결혼을 안 하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지고 있나 보네요. 부모님들끼리 대리맞선을 본다. 이게 어떤 얘기인가요? 2000년에 실시한 내용을 보면 50세 평생 독신이 남자는 28.3%로 3.5명 중에 1명이 결혼 안 했다는 거죠. 여자는 17.3%로 5명 내지 6명 중에 1명이 결혼을 안 했다. 부모 세대의 5배로 증가했다고 해요. 결혼을 안 한 사람들이. 그러면 이제 부모 세대는 결혼하는 걸 당연하게 생각하는데 지금의 자녀 세대는 그렇지 않다라고 네. 하면은 부모들이 마음이 좀 급해지실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서비스를 주최하는 그 회사에서 바로 그냥 부모끼리 맞선을 시키는 게 아니고 예. 사전에 무료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해요. 어떤 팁들을 이렇게 전수해주고 있나요? 조건에 대해서 필요 이상으로 말하지 마라. 부자여야 된다. 뭐 이런 거. 그다음에 월급이 어느 정도 이상이어야 된다. 이런 걸 절대로 말하지 말라. 그다음에 자식한테 결혼에 대해서 재촉하지 말라. 그다음에 타인과 비교하지 마라. 예를 들면 너 친구 누구누구는 뭐 벌써 결혼해서 애가 3명인데 뭐 이러면서 그거 하지 마라. 그다음에 요게 네 번째가 재밌는데 결혼 의사의 그 유무는 제3자에게 대신 물어본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맞선 교류에 가서 누구 A라는 여성이 마음에 들어서 두 사람이 사귀고 있는데 부모로서 궁금하지 않습니까? 둘이 잘 진행되고 있는지 언제쯤 결혼할지 그거를 본인한테 물어보지 말고 제3자에게 예를 들면 그 당사자의 여동생이 있으면 여동생한테 슬쩍 물어본다든지 이렇게 하지 직접 물어보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굉장히 현실적인 조언들이네요. 예, 그리고 결혼은 인생의 전부가 아니라는 가치관에 대해서도 좀 이해를 하라. 우리 50대, 70대 부모들은 결혼은 인생의 전부라고 생각해 왔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걸 충분히 사전에 교육하는 겁니다.
비용도 어떤지 궁금해요.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여기는 뭐 특히 회원으로 가입하거나 또 가입비를 받거나 그러지는 않는 것 같아요. 저도 참가비만 내는데 참가비가 보통 14,000엔, 그러니까 원화로 한 13만 6천 원, 13만 원에서 14만 원 정도가 되는데 우리는 너무나 빨리 자식 결혼시키고 싶어서 부부가 참가하겠다. 그러면 25,000엔, 원화로 하면 한 23만 원 정도 되죠. 근데 이제 정원은 100명으로 정했다고 해요. 왜냐하면 100명 이상 되면 주최하는 이 회사가 관리가 힘들어가지고 100명으로 정해놨는데 성원이 됐을 때는 뭐 얼마를 내야 된다든지 이런 게 일체 없고 단순히 참가 비용만 낸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참가하는 거예요, 전국에서. 절차를 들여다보니까 우선 프로필을 다 부모가 사전에 적어야 됩니다. 자녀에 대한 프로필, 자녀의 나이, 그 다음에 주소, 학력, 뭐 직업, 취미, 그 다음에 키가 몇 센치인지, 흡연 여부 같은 것도 적어야 되고, 그 다음에 전근 가능성, 은행 직원 같으면 지방으로 또 전근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종교에 대한 신념 여부, 그러니까 우리 집은 반드시 불교, 상대방도 불교 집안이어야 된다든지. 배우자상으로 바라는 내용에 대해서도 상세하게 적어야 되는군요. 적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그 서비스를 개최하는 회사에다가 우편으로 보낸다고 해요. 그러면 교류회 개최하기 3, 4일 전에 전체 참가자들의 그 전체 프로필이 실린 명단이 다시 우송이 된다고 해요, 집으로. 그러면 그걸 꼼꼼하게 다 체크하는 거예요. 사전에 다 머리에 숙지하고, 이번에 가면 그 중에서 이렇게 마음에 드는 사람 한 뭐 2-3명 선정을 해서 이 사람의 부모를 이번에 만나러 가야 되겠다. 이렇게 작정을 하고 가는 거죠. 그럼 그 상대방 부모에 대한 정보는 아직은 없는 거네요? 현재 상황으로서는 없는 거고. 그래서 당일날 참가자들은 그 자녀의 사진이 부착된 신상서를 들고 회장에 입장을 한다고 해요. 마음에 두고 있던 상대 자녀의 부모한테 다가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자녀에 대한 정보를 서로 얘기를 막 주고받고 서로 마음에 들면 서로 연락처를 교환하는 그런 방식을 취한다고 해요. 그럼 자녀들은 이걸 좋아합니까? 자녀들이 왜 이렇게 부모가 그 대리로 맞선 보는 거에 대해서 동의를 하느냐 하면은 자녀들이 일이 너무 바빠서 시간을 낼 수가 없다는 거죠. 매일 아침 저녁 일만 하고 집에 가고 토일은 일주일 동안 피곤하니까 또 자야 되고 또 하나 큰 이유는 애초에 만남 자체가 없다고 해요. 이성을 사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 다음에 지금까지 이성과 그 교제한 경험이 없어서 또 할 수 없이 부모들한테 맡기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자녀들은 얼핏 보면 자기가 본인이 의사결정해야 되는데 부모가 그렇게 나가는 데 대해서 뭐 부끄럽지 않는가 이런 편견을 가질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 결혼 상대를 자신의 부모한테 보통 소개해야 되지 않습니까? 굉장히 우리가 긴장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심리적인 부담이 없다고 해요. 부모가 자기들이 좋아서 결정을 한 거니까. 그 다음에 부모가 직접 보고 인정한 상대이기 때문에 결혼까지 진행이 굉장히 빠르고 또 심지어는 맞선 교류회에 참가한 후에 4개월 만에 상견례까지 이루어진 케이스도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시부모 그 갈등 때문에 고민할 일이 적다는 거죠. 부모들이 좋아서 결혼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남자도 장인하고 장인 어른으로부터 뭐 스트레스 받는다 이런 게 없고 서로 이제 부모들끼리 갈등이 없다가 보니까 이게 굉장히 재미있는 그 결론인데 나중에 결혼하면 이혼율이 굉장히 낮다고 해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부모가 이렇게 도와주는 거를 좀 긍정적으로 그냥 받아들이고 만약에 뭐 이렇게 추천해주는 이성을 한번 만나보고 이러는가 보네요. 부모들은 또 어떤 장점이 있길래 이런 교류회에 많이 참여하는지도 궁금해요. 부모들한테는 굉장한 그 장점이 있는데 부모끼리 먼저 만나서 정보를 교환하지 않습니까? 미리 상대방이 어떤 가정인지 알기 때문에 결혼하고 난 뒤에도 양가 그 교류가 굉장히 활발해진다고 해요. 또 결혼 후에는 재밌는 특징이 부모들이 앞장서서 그 맞선을 시켰으니까 부모들이 자녀에 대해서 오히려 응원하면서 별로 간섭을 안 한다고 해요. 근데 이런 교류회를 하면 상대 집안의 뭐 재력이나 이런 것도 확인을 할 수 있게 되나요? 조금 한국하고는 다른 게 상대방 집안의 가정의 재력을
그렇게 중요시하지 않아요. 그보다 오히려 분위기나 이런 걸 보나 보네요. 네, 일본 여자들이 한국 남성의 재력을 보지 않아요. 그다음에 연수입이 얼마인가 이런 거 보지 않고 결혼하면 집을 사야 된다는 맞아, 이런 그런 게 의식이 없다더라고요. 없어요. 그러니까 이 맞선 교류에서도 그런 재력은 그렇게 뭐 중요한 기준은 네, 안 되는군요. 안 됩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부모 교류 맞선회를 운영하는 주선하는 회사들이 정말 많이 생겨나고 있겠죠? 예,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들여다보니까 어떤 회사는 2003년에 창업을 했는데 6,800건 이상 결혼을 성사시키는 실적을 가지고 있고 2024년도 한 해만 해도 실적이 888건이에요. 그리고 맞선 교류 참가비는 이 회사는 굉장히 또 싸더라고요. 6,800엔이니까 한국 원화로 하면 한 6만 원밖에 안 돼요. 그런데 점포를 전국에 40개 점포를 가지고 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회사가 이 참가비만 모아도 운영이 하루 되는군요. 네, 운영이 충분히 가능한 거죠. 근데 예전에 설명 주시기로 일본의 부모 자식 관계는 우리와 다르게 조금은 독립적이다라고 하셨는데 이런 부모 대리 맞선 시장이 커지고 있는 뭐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네, 저도 그게 참 궁금하고 또 깜짝 놀랐는데 너무나 지금 비혼화되고 있으니까 아까 그 제가 50세까지 결혼을 안 한 사람들을 말씀을 드린 것처럼 3.5명 중에 1명. 너무나 결혼 안 하는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60대 부모가 둘 자식을 가지고 있다면 둘 다 결혼을 안 하는 거죠. 그러면 아무래도 일본인들은 약간 이렇게 자식한테도 별로 그 도움 기대지 받으려는, 않고 그게 굉장히 없잖아요. 그 독립적으로 살아가는 경향이 강하거든요. 자식한테 폐를 끼치지 않겠다 이런데 근데 이제 더 이상은 기다릴 수 없다. 좀 참지를 못하겠다 하는 이런 그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너무 지금 일본 전체에 이렇게 확산되고 있으니까 이런 서비스를 하니까 부모들이 이참에 그럼 잘 됐다. 나라도 한번 가서 상대방 부모하고 그러면 또 재밌는 게 같은 60대 뭐 70대들은 똑같은 고민을 안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대화를 하면 대화도 또 자연스럽게 잘 되는 거죠. 우리 애도 너무너무 지금 결혼 안 해서 골치 아프다. 그러면 상대방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정말 한 명도 지금 결혼 안 하고 있어요. 막 이렇게 해서 대화도 이루어질 수 있고 그래서 이제 주로 이제 엄마들이 거기 가봐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거고 또 정년퇴직을 했으니까 아빠도 같이 데려와서 우리 이렇게 결혼 안 하는데 우리 부모 대리로 맞선을 보는 곳이 있다는데 한번 가봅시다 이렇게 해서 같이 가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경우가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부모들이 참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로 일본도 뭐 대를 이어야 한다 이런 인식이 있기 때문인가요? 일본은 지금 100년 이상 된 기업이 45,000사 이상이에요. 세계에서 제일 장수 기업이 많아요. 이게 5대, 6대, 7대, 8대가 전부 아들 중심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일본은 과거에도 딸의 남편, 대릴 사유라 그러죠. 우리말로 하면 그런 식으로 대를 또 다 이어나가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대를 이어나간다는 그 의미 자체가 우리처럼 꼭 혈연 중심이 돼야 된다. 이런 거 하고는 좀 다릅니다. 대를 잇는다기보다는 우리 자식이 결혼을 안 해서 행복하지 못하면 어떡할까 그 걱정 때문에 그렇게 부모가 나선다는 거죠. 네. 그럼 오늘 마무리 말씀 부탁드립니다. 저희 세대만 하더라도 결혼을 해야지 반드시 행복하다라는 가치관이 있었는데 지금은 꼭 그렇지만은 않으며 결혼하지 않아도 되는 시대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일본에서 그 부모 대리 맞선 서비스가 그 굉장히 일반화된 것을 보고 전통적인 가치관을 가진 부모가 더 이상 뭐 참기 힘든 시대가 되었다는 느낌도 조금 가지게 됩니다. 과연 우리나라도 이런 서비스가 들어와서 성공할지는 궁금합니다. 네, 그럼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